여러분은 살면서 평생 적일 것 같은 사람과 둘도 없는 전우 사이가 되어 본 적 있으신가요? 오히려 평생 믿고 지냈던 사람이 사실 나에게 적일지도 모른다는 생각, 그로 인해서 평생 적으로 등을 돌리고 살았던 사람과 둘도 없는 끈끈한 사이가 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경우, 네, 맞습니다. 모두 최근에 저에게 일어난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제가 오늘 톡톡 사연에 가지고 온 얘기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에 더 말도 안 되는 등장인물, 바로 저와 시어머니에 대한 이야기예요. 시집을 오고 나서 시어머니를 처음 만나고 나는 평생 시어머니와 딸 같은 며느리 사이로 지낼 일은 절대 없겠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꼬장꼬장한 성격에 자존심은 강하고 본인 자존심이 누구보다 가장 중요한 사람이어서 남 자존심을 깎아내리면서까지 그렇게 본인의 체면을 유지하셔야 했지만 직성이 풀리시는 분, 그런 사람이 저희 어머님이셨으니까요. 그런데 최근 어머님과 제가 말도 안 되게 기가 막힌 일을 하나 겪으면서요. 저도 평생 이해 못하고 살 것만 같았던 저희 어머님을 조금은 이해하게 되고 지금은 고부지간이라고 하기엔 너무 다정한 둘도 없는 끈끈한 동료 정도가 되었답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싶으시죠? 왜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내부에 있는 사람들을 가장 끈끈하게 뭉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외부의 적을 하나 만들어주면 된다고요. 우리가 공통으로 공격해야 할 적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아무리 사이가 좋았던 사람이건 안 좋았던 사람이건 서로 끈끈하게 뭉칠 수밖에 없다고요. 그러면 저랑 저희 어머님 사이에 생겨난 공통의 적은 누구냐 하면요. 바로 저희 아버님입니다. 사실 결혼을 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어머님은 좀 까탈스럽고 유별난 성격이지 싶었는데 아버님 때문에 골치 아플 만한 일은 없겠구나 했을 정도로 성격이 좋으셨거든요. 아버님이 예전에는 장사를 잠깐 하시다가요, 지금은 버스기사 일을 하고 계시거든요. 워낙 성격이 외향적이고 밖에 나가서 사람들 만나고 얘기하는 것을 좋아하시는 활발하신 성격이어서 어머님이랑 아버님 두 분이 참 잘 맞는다 생각도 들었고, 오히려 성격이 정반대인 부부들이 잘 산다고 하니까요. 서로 눈꼴 시려울 정도의 애정 표현은 하지 않더라도 오래 같이 살면서 생겨난 끈끈한 부부의 우정 같은 게 보이니까 저도 남편이랑 살면서 어머님 아버님처럼 늙어가면 좋겠다, 한때는 제 롤모델을 삼았던 사람이기도 해요. 남편한테도 항상 아버님 반만 좀 닮아봐라 구박도 했었고요. 그런데 그런 아버님이 저희 가족의 공동의 적이 되었다고 하면 아마 다들 대체 무슨 일인가 하고 깜짝 놀라 뒤집어질 만한 일일 거예요.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가족에게 일어난 기가 막힌 얘기를 찬찬히 시작해 볼까 합니다. 저희 친정 어머니가요, 저 고등학교 때부터 아버지랑 이혼을 하시고 혼자 저를 키우셨어요. 그때는 이혼을 하면 마치 큰일이라도 난 것처럼 사람들이 떠들어대고 일을 크게 부풀리고 그런 게 있었는데요. 그런 상황에서도 주변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는 거 하나도 신경 쓰지 않고 그냥 오로지 본인과 저의 행복을 위해서 빠르게 이혼을 결정해 준 어머니한테 감사하다는 생각만 들더라고요. 저희 아버지가 바람을 폈거든요. 처음에는 어머니가 이제 너도 이 정도 컸으면 알 거 다 알지 않냐고, 너도 우리 집 사정에 대해서 알아야 할 건 알아야 한다고 저를 불러 앉혀놓고 아버지가 바람을 폈고 나는 그래서 더 이상 그런 사람을 가정에 품고 살 수가 없어서 이혼하려고 한다, 거의 통보식으로 저에게 말씀을 하셨을 때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저희 아버지가요, 동네에서 유명한 팔불출이자 딸바보였어요. 어디서 사람들이랑 회식을 하고 들어올 때도 이거 우리 마누라가 좋아하는 거라면서 포장을 해오고, 길을 가다가 예쁜 게 보이면 우리 딸 줘야 한다고 사들고 오는 그런 사람이니까 동네 사람들이 얼마나 칭찬을 했겠냐고요. 세상에 저런 남편, 저런 아버지가 어딨냐고. 저랑 엄마랑 복 받은 거라고 입을 모아 그랬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렇게 다정하게 굴었던 여자가 어머니랑 저 말고도 또 있더라고요. 어머니도 그랬어요. 잠깐 실수처럼 바람을 핀 거였으면 본인도 그냥 다른 여자들과 마찬가지로 눈 한번 딱 감고 넘어가 줬을 거라고요. 알고 보니까 외도를 한 것도 모자라서 그 여자와 아이까지 낳아가지고 저 말고도 딸이 하나 더 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집은 아버지가 혼자 벌어서 먹고 살기 어려우니까 입에 풀칠을 해가면서도 저도 갖고 싶은 게 있어도 한 번 조른 적이 없어. 그렇게 살고 있는데 항상 주머니가 궁한 이유가 챙겨야 할 식구가 한 세트가 더 있어서 그런다는 사실을 알게 됐을 때 저희 엄마 배신감이 얼마나 컸을지 말로는 다 못하죠. 더군다나 어머니 말로는 상간녀와 그 집 딸을 만나고 왔는데 세상에 그 집 딸이 저와 동갑이더랍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임신을 해서 부른 배를 이끌고 바깥일을 하고 돌아온 사람 시중까지 들고 있을 때 그 시기에 나가서 바람을 폈다는 거죠. 세상에 그런 파렴치한이 또 어딨냐고요. 아버지는 뭐 할 말이 있겠어요.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이고 솔직히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정말 미안하다고 울면서 사과하는데 저는 그 사과도 믿기지가 않더라고요. 솔직히 정말로 미안했으면 아니 바람을 필 때 가족 얼굴을 한 번이라도 떠올렸다면 애초에 그런 파렴치한 짓을 시도조차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게 저와 어머니의 결론이었으니까요. 한 번은 더 기회를 달라고 애걸복걸하는데 그걸 보고 그랬어요. 아, 저쪽 상간녀 쪽도 뭐 크게 별 볼 일 없는 여자인가 보다. 남자들이 바람을 피면서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본인의 가정을 깨는 건 또 싫어한대요. 나름대로 보험인 거죠. 내가 바람을 아무리 펴도 언제든지 돌아갈 수 있는 가정이 있는 것이 그 파렴치한들 사이에서는 나름대로 든든한 방패막이 될 수 있으니까요. 저희 아버지도 딱 그 수준이었습니다. 적당히 놀다가 애도 좀 크고 하면 상간녀는 다른 남자랑 재혼시킬 생각이었대요. 그런데 욕심 많은 상간녀가 슬슬 자기 자리도 아닌 자리가 탐이 나기 시작했던 거죠. 저희 어머니를 밀어내고 나면 저희 어머니 자리에 본인이 앉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자기 자식도 상간녀의 딸이라는 소리 안 듣고 제대로 키워볼 수 있지 않을까. 아마 그런 욕심에 슬슬 발톱을 드러내고 본색을 나타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상간녀가 그건 몰랐던 거죠. 자기가 물고 빨고 했던 그 인간이 사실은 실속 하나 없는 팔불출이라는 듣기 좋은 별명만 가지고 있는 빈 껍데기뿐인 인간이라는 것을요. 저를 갖고 난 이후로 어머니가 일을 쉬긴 했지만 사실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아버지가 벌어오는 돈은 집안 살림에 넓은 백사장이라면 거기다가 모래 한 움큼 쥐어 붓는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재산을 만드는데 큰 기여를 하지 않았던 사람인 거죠. 오히려 저희가 지금 살고 있는 집부터 시작해서 결혼하기 전에 사가지고 온 혼수들이며 땅이며 친척들에게 도와준 돈까지 집안의 경제권은 어머니가 꽉 쥐고 있었던 통에 아버지는 그야말로 손가락만 빨면서 쫓겨나는 신세가 되고 말았죠. 한미천 제대로 챙겨서 상간녀랑 알콩달콩 신혼살림이라도 차리고 싶었을 텐데 미리 눈치를 챈 어머니가 손을 잘 써놓은 덕분에 저희 재산이 한 푼이라도 뺏기는 일은 없었어요. 그 뒤에 뭐 항소를 하겠다고 위자료를 못 내겠다고 아직까지 싸움이 완벽하게 해결되지 않은 부분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의 소송은 저희의 손을 들어주면서 마무리가 됐고요. 그런 일을 겪고 나니까 저희 어머니랑 제가 바람에 바자만 나와도 학을 떼는 사람이 된 건 당연했죠. 저희 아버지도 그냥 봤을 땐 세상 다정하고 멀쩡한 사람이었으니까요. 남자들이 여자 꼬시려고 하면 뭐 말을 못해. 그때야 뭐 달도 따다 준다, 별도 따다 준다. 아주 듣기만 하면 달콤한 소리를 줄줄줄줄 내뱉는 게 당연한 거지. 근데 너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봐야 한다. 잡을 물고기한테 밥 주는 낚시꾼 봤어? 똑같은 거야. 너네 아버지도 우리를 잡은 물고기라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남의 집 가서 밥 떼먹이고 있었던 거라고. 평생 그거 두 눈 똑바로 뜨고 감시할 생각 없으면 너도 결혼 같은 거 절대 하지 말아라. M1 불똥은 저한테 튀었어요. 사실 아버지가 그렇게 된 걸 제외하고서는 뭐 크게 힘든 일 없이 전 살아왔다고 생각했거든요. 오히려 어머니한테 고마웠다니까요. 그런 말도 안 되는 아버지의 행동을 속으로 삭히고 참고 살아왔다고 생각하면 그걸 오히려 더 못 견뎠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일찌감치 그런 사람들을 뿌리채 뽑아야 한다. 그렇게 결심을 하시고 이혼을 하셨던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 이제는 남자만 봐도 죄다 저희 아버지 같으셨던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외모가 그렇게 못난 편이 아니거든요.
위자료도 꽤나 두둑하게 받았겠다. 주변에서 재혼 생각은 영 없는 거냐면서 달라붙는 아저씨들이 한둘이 아니었는데 그때마다 거의 무슨 악기 쫓는 무당이라도 된 기세로 당신 같으면 내가 지금 남자 꼴이라도 더 보고 싶겠냐 소리를 지르면서 쫓아냈다니까요. 본인만 그렇게 안 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으면 다행이게요. 딸인 저는 무슨 죄예요. 아버지가 그렇게 잘못된 행동을 했으면 저는 아버지 같지 않은 남자를 골라서 만나면 그만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어머니 입장은 또 그게 아닌 거예요. 남자들은 다 똑같고 거기서 거기니까 굳이 결혼을 하지 말고 혼자 살아라 입장인 거죠. 아니, 다른 부모들은 자식들이 결혼 안 해서 빨리 결혼을 시키려고 별별 짓을 다 한다는데 그 당시에 제 어머니가 말은 못했지만 남편이랑 연애를 하고 있을 때였거든요. 결혼 얘기만 나오면 절대 안 된다고 난리를 치고 손사리를 치는 통에 결혼 얘기를 꺼내지도 못했어요. 남편이랑 하루 이틀 연애를 한 것도 아니고 제가 거의 3년 가까이 연애를 했거든요. 나이도 어느 정도 찬 이후에 만났던 거라서 이제는 제가 결혼을 안 하겠다고 아무리 버티고 있어도 남편을 위해서는 빠른 결정을 내려주는 게 예의인 것 같은 그런 나이까지 온 거죠. 저도 큰 맘 먹고 결혼할 사람이 있으니까 데리고 와서 인사를 시키겠다고 어머니한테 거의 통보식으로 얘기를 했고 저희 어머니는 너 그렇게 제멋대로 할 거면 결혼 허락은 왜 받으려고 하는 거냐고. 자기는 허락해줄 생각 목에 칼이 들어와도 없으니까 죽고 나면 결혼식을 올리던지 너네 마음대로 해라 하고 만나보지도 않으려고 하니까 가운데 낀 저만 말라 죽겠더라고요. 물론 다른 때도 아버지 원망을 참 많이 했는데요. 그때는 진짜 아버지 때문에 내 결혼 생활까지 이렇게 망하게 생겼다 생각하니까 원망이 뭐예요? 증오스럽기까지 하더라고요. 그렇다고 어머니한테 왜 그렇게 고집을 부리냐고 마구 화를 낼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요. 어머니 마음도 이해를 영 못하는 건 아니었으니까요. 그런데 그때 저희 어머니의 마음을 돌렸던 게 바로 남편이었습니다. 저희 집안 사정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알고 있을 터였고 어머니의 반대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었어요. 이러다가 진짜 결혼식장에 안 오시겠다고 영영 허락 안 해주시면 어떡하냐고 애만 태우는 저를 남편은 달래주면서 어머니도 불안한 게 있고 그걸 해소하고 나면 허락을 해주시지 않겠냐. 나 때문에 불안해서 그런 거면 내가 잘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면 안 되겠냐 얘기를 하더라고요. 남편과는 회사에 다니면서 친구의 소개로 만났었는데 전 다른 건 다 상관없고 바람만 안 피울 놈이면 된다. 의리 있는 인간이면 된다. 이렇게 부탁을 했었는데 뭐 사실 이 인간이 바람 필 놈인지 안 필 놈인지 오래 알고 있던 친구도 그렇고 이제 연인 사이인 저도 어떻게 알겠어요. 우리가 무당도 아니고 관상만 보고 그럴 놈인 거 알았으면 결혼 허락 안 해줄까 봐 발이나 구르고 있었겠냐고요. 진작에 나가서 돗자리 폈고 사람들 관상 봐주고 있었죠. 그런데 결혼 허락을 받기 위해서 저희 어머니한테 잘하는 남편의 모습을 보니까 다른 건 몰라도 그렇게 의리 지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겠다 싶더라고요.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입장 바꿔서 만약에 그런 상황이었다고 하면 저 남편처럼 절대 못해요. 그냥 그저 그 결혼 못하겠다고 이 사람이 나랑 안 맞는 것 같다고 진작에 포기했으면 포기했죠. 사실 어떻게 보면 저희 어머니 마음을 어떻게 돌릴까 생각은 안 하고 그냥 주어진 상황에 짜증만 내고 어떡할까 어떡할까 답답해하는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남편은 그런 저와 다르게 추진력이 확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앉아서 한탄만 하는 것보다는 뭐라도 움직여야 바뀌지 않겠냐고 하면서 그날부터 매일같이 저희 어머니를 찾아왔어요. 처음엔 문도 안 열어주셨죠. 반대한다고 하니까 이렇게 찾아와서 설득하려고 하는 거냐면서 문 앞에서 선물을 바리바리 사들고 찾아온 남편 얼굴 한 번을 들여다봐 주질 않고 문전박대를 하셨어요. 웃으면서 그러면 선물만 놓고 다음에 와서 인사드리겠다고 하는 남편을 보는데 저희 어머니인데도 너무 화가 나고 속이 타는 거죠. 뭐가 모자란 사람이라고 저렇게 얼굴 한 번을 안 보겠다고 하는 건지 말입니다. 남편은 오히려 그렇게 화를 내는 저에게 첫 술에 어떻게 배부를 수가 있겠냐면서 그래도 자기가 선물은 잘 고른 것 같다고 어머니가 문은 안 열어주셨어도 선물을 내다버린 건 아니시지 않냐면서 외려 긍정적으로 나오더라고요. 그 다음 날에도 시도는 계속됐습니다.
남편이 그렇게 거의 집착 수준으로 어머니 집을 찾아가서 문을 두드리는 게 한 달이나 됐을까요? 어머니가 저한테 전화해서 그러더라고요. 임서방 보고 이제 그만 찾아오라고 해라. 저는 그만 찾아오라고 하는 소리보다 그 앞에 붙어 있는 임서방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엄마 지금 임서방이라고 한 거야 하고 되물어보니까 본인도 민망하셨는지 얼른 전화를 끊어버리더라고요. 어머니도 인정하기 싫지만 남편의 꾸준한 노력에 마음이 슬슬 열려가고 있으셨던 참이었던 거죠. 한 일주일 정도 어머니 혼자 생각할 시간을 좀 드리자고 그래서 일주일은 또 안 찾아가고 가만히 내버려 두고 정말 정식으로 양복을 딱 갖춰 입고 집에 가서 문을 두드리니까 그제서야 문을 열어주시더라고요. 참 결혼이 원래 쉬운 일이 아니라고 하지만 주변 얘기 들어봐도 저만큼 결혼 힘들게 한 사람 아마 없을 거예요. 그렇게 귀하게 한 결혼이라서 그런지 저도 남편을 더 귀하게 생각하게 됐으니 이것도 뭐 나름대로 어머니한테 고마워해야 할 부분이려나요? 양가 허락도 무사히 받았고 뭐 상견례 자리에서도 저희 어머니가 한 건 했어요. 원래 그렇게 모난돌 같은 성격은 아니셨던 것 같은데 이혼을 하게 된 이후로 왜 사람들도 잘 못 믿고 그렇게 얘기를 할 때 공격적으로 툭툭 내뱉는 사람이 된 건지 아버지가 준 상처에서 빨리 못 벗어나는 것 같아 속상해서 뭐라고도 못하겠고 참 그렇더라고요. 상견례를 하는데 뭐 양가 허락이야 미리 받아놓고 시작하는 인사치레니까 어머니한테 신신당부를 시켰어요. 제발 무난하게 좀 남들 하는 것처럼 지나가자고요. 괜히 나가서 모난 소리 하지 말고 이왕 허락해주기로 한 거 큰 문제 일으키지 말고 그게 나중에 결혼해서 다 내 흠이 되는 거니까 하고 신신당부를 했는데도 저희 어머니는 그저 상견례 자리에서까지 기어이 한 소리를 하시고 말았네요. 나는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사돈 내서도 들어 아시겠지만 제가 남편 외도 때문에 이혼을 했습니다. 저 여태 살면서 그거 흠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왔던 적이 없어요. 잘못을 해도 바람핀 놈이 잘못을 했지. 왜 제가 죄인처럼 숨어서 살아야 됩니까? 그 꼴 보기 싫어서 이혼을 했는데요. 제가 그래서 저희 딸은 결혼을 안 했으면 좋겠다. 처음에 그렇게 으름장을 놨어요. 알고 있죠. 사돈댁에서 봤을 땐 얼마나 우습고 기가 차셨겠어요. 뭐 잘난 집이라고 우리 아들을 저렇게 몇 번이나 퇴짜를 놨을까. 아드님이 모자라서가 아니라 요즘 결혼은 결혼도 아니라고 장난처럼 이혼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제가 해봐서 아는데 그거 그냥 헤어지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힘들고 마음 아픈 일인데 그러니까 저희 딸은 그런 일 안 겪었으면 해서 계속 뜯어 말렸던 겁니다. 임서방을 못 믿어서가 아니라요. 저희 어머니가 얘기를 시작하니까 당연히 상견례 분위기가 쎄해질 수밖에 없죠. 저라도 그랬겠어요. 딸 결혼 계속 반대하고 사위도 싫다고 물렀던 이유가 혹시라도 바람을 필까봐 딱 그렇게 들리잖아요. 아들 가진 부모 입장에서 들으면 여태까지 별 이유 없이 아들 퇴짜 놓은 것도 열받아 죽겠는데 그런 이유 때문이라고 하면 당연히 화가 날 일 아니겠어요? 제가 진짜 어머니 팔을 꽉 붙잡으면서 그랬던 것 같아요. 상견례 순순히 나오겠다고 한 게 이렇게 내 결혼식 초치려고 그랬던 거냐고요. 어머니가 그래요. 이렇게 해서 초가 처질 결혼이었으면 안 하는 게 맞다고요. 그때는 정말 어머니고 뭐고 기가 차서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가고 싶었죠. 그런데 그때도 지금도 참 다행이고 감사한 게요. 저희 시어머니께서 거기 나서서 제 편을 들어주시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솔직히 기분 상해서 상견례 자리 없고 나가버려도 할 말 없는 상황인데 딱 보니까 시아버지는 이미 그 얘기를 듣고 나서부터 기분이 상하셨는지 헛기침을 하시면서 먼 산만 쳐다보시고 있고 저는 그냥 속으로 상견례 자리가 망했구나. 내 결혼이 결국 어머니 때문에 물 건너가게 생겼구나. 한숨을 푹푹 쉬고 있었죠. 구덕이 무서워서 장 못 담글 일은 없지 않겠어요. 두 사람이 이렇게 좋다고 하는데 나중에 혹시라도 마음에 상처받을까 무서워서 결혼 못 시킨다고 하면 사부인께서 되려 딸 상처 주지 않으려고 한 선택이 딸한테 더 큰 상처가 될 수도 있겠는데요.
물론 애들이 그렇게 나쁜 길로 가지 않도록 저희가 옆에서 잘 지켜봐줘야죠. 부모가 하는 일이 결국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왕 마음 열어주시기로 한 거 조금 더 마음 쓰셔서 온전하게 저희 아들 잘난 부분만 좀 봐주시고, 이제 저희는 뒤에서 애들이 나쁜 길로 가는지 가지 않는지 팔짱 끼고 지켜보는 역할만 했으면 참 좋겠다 싶네요. 사부인께서도 결국엔 우리 세아가 행복했으면 좋겠어서 그런 말씀 하시는 거 아닌가요? 웃으면서 조근조근 얘기를 하시는 시어머니 덕분에 저희 어머니도 결국에 같은 마음이다. 반대할 생각이었으면 상견례 자리에 나오지도 않았을 거다 하고 먼저 백기투항을 하시더라고요. 충분히 기분 나쁘셨을 수도 있을 만한 일인데 서로 기분 나쁘지 않게 잘 얘기를 꺼내시고 분위기를 유하게 만드시는 시어머니를 보면서 내가 결혼하고 닮아야 할 사람은 저런 분이겠구나. 그 자리에서 생각을 했어요. 얼마나 우아하고 멋있어 보이던지요. 뭐 저희 어머니가 상견례 자리에서 잠깐 초쳤다고 미워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래도 딸인데 저까지 어머니 편 안 들어주면 누가 어머니 편을 하겠어요. 그래도 혹시라도 제가 나쁜 첫인상을 갖게 되지 않을까 싶어서 서로 생각하는 마음에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고 깔끔하게 장례를 정리해버리는 시어머니가 참 대단하다 싶으셨습니다. 저런 시어머니 밑에서 자란 남편이기에 이렇게 무조건적으로 주는 사랑도 잘 알고 모난 곳 하나 없이 컸구나 싶고, 저도 나중에 남편과 자식을 낳는다면 자식에게 저런 엄마로 비춰줬으면 좋겠다 싶었죠.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결혼식을 올리게 됐고, 그 당시에 남편이랑 제 상황이 여유로운 편이 아니라서요. 아이를 낳고 나서 큰 집으로 이사를 가려면 그 전까지는 최대한 살림을 좀 아껴서 해야겠다 생각을 하고 신혼살림은 시댁에서 시작을 했어요. 결혼을 하자마자 시집살이를 바로 시작한다는 게 제 입장에서도 부담이 되긴 했지만 시어머니가 그렇게 피곤하신 스타일도 아니라는 것을 제가 먼저 알고 있었고, 또 시아버지는 무뚝뚝한 성격에 원체 같은 공간 안에 있어도 말도 잘 안 거시는 분이었기 때문에 그냥 식탁에 숟가락 하나 더 얹어놓은 느낌이라고 해야 하나요? 제가 시집살이를 시작했는데도 앞으로 시부모님을 모시고 살아가야 하는구나 하는 그런 부담감은 없었던 것 같아요. 아니라 다를까 그렇게 신혼생활을 시작한 게 저한테는 오히려 큰 복이었던 것 같아요. 사실 일을 하고 바쁘다는 핑계로 살림을 전혀 모르고 살았거든요. 어머니한테 살림을 배우고 싶어도 그게 가르쳐 준다고 금방 느는 것도 아닐 뿐더러 살림 배워봤자 집에서 살림이나 하다가 버림받기밖에 더하냐고 금방 나를 세우시는 친정 어머니 때문에 뭐 집에서는 제가 먹은 그릇, 제가 설거지하는 당연한 일 하나조차도 눈치를 보면서 해야 했고요. 그러니까 막상 시집을 와서 시댁 생활을 하는데 며느리가 할 줄 아는 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뭐 밥은 어떻게 지어야 하고 밑반찬은 뭘 만드는 게 좋고 이런 간단한 것들도 제대로 몰라서 항상 뭐 검색을 해보고 버벅거리고 하는데, 그때마다 저희 어머니가 어디선가 나타나셔서 저의 구세주가 되어주셨죠. 처음부터 살림을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고. 원래 며느리들은 시집 보내놓고 나면 시어머니가 다 만들어주는 거라면서 어려운 게 있으면 언제든지 얘기해서 같이 헤쳐나가자고 그렇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참 감사하죠. 남들은 이것도 안 배웠냐, 너네 친정은 뭐 했냐, 이렇게 비꼬는 집이 천지라는데 저희 시어머니는 원래 며느리는 아무것도 모르는 일자 무식 상태로 와서 시댁에서 시어머니가 가르치는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주시니까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가장 존경하는 분들 중 한 명이라고요. 저희 시어머니가. 같은 얘기를 해도 사람을 기분 나쁘지 않고 부담 느끼지 않게 해주신다고 해야 하나요? 참 그 화법이 배워서 하기도 어려울 것 같은데 어머니 덕분에 저도 참 많이 배웠어요. 그렇게 시집살이 딱 1년을 하니까요. 어색하기도 했던 시어머니와의 사이가 굉장히 친구처럼 가까워졌어요. 저도 이제 이 집 식구가 됐다고 느끼는 게 그렇게 1년 동안 시집살이를 하면서 시댁 사정에 대해서도 좀 빠삭하게 알게 됐다고 해야 하나요?
그러면서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가정사도 좀 보이기 시작하고 이제 나름대로 어디 가서 이 집안 맏며느리다라는 호칭을 들어도 전혀 어색함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한 식구가 되어가는 중이었어요. 남편이랑 사이도 더할 나위 없이 좋았고요. 남들은 골치를 썩는다는 고부 갈등도 없었으니까 결혼은 생각보다 그렇게 머리 아픈 일이 아닐지도 모르겠구나. 그렇게 속 편히 생각했던 저에게도 결혼의 매운맛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사건이 얼마 전에 있었습니다. 다시 생각해도 참 심장이 벌렁거리는데요. 그날은 제가 몸이 안 좋아서 회사에서 일찍 퇴근을 하고 먼저 집에 와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어차피 이 시간이면 시부모님도 다 일을 나가시고 없는 시간이라 뭐 몸이 안 좋아서 집에 일찍 와 있다고 얘기하면 괜히 아프다고 티를 내는 것 같기도 하고 그게 좀 머쓱해서 남편한테만 얘기를 했던 상황이었고요. 뭐 이 시간에 올 사람도 없으니까 그냥 편하게 잠만 좀 푹 자고 저녁에 나가서 죽이라도 하나 사다 먹어야겠다 생각을 하고 있다가 까무룩 잠이 들었는데 비밀번호를 치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화들짝 놀라서 제가 현관으로 나갔죠. 이 시간에 비밀번호를 치고 들어올 사람은 우리 식구들밖에 없는데 다들 지금 밖에 나가서 일을 하고 있으니까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요. 혹시라도 제가 아프다는 얘기를 해서 남편이 죽이라도 사들고 왔나. 사실 거기까지 기대를 하진 않았는데 솔직히 남편이 아니고서야 이 시간에 집에 올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렇게 후다닥 거실로 나가서 누군가 보고 있으니까 제가 거실로 나오는 소리를 들었는지 문을 확 안 열어젖히고 문 앞에서 머뭇머뭇하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아버님, 이 시간에 집은 어쩐 일이세요? 뭐 두고 가신 게 있으시면 전화로 말씀을 하시지. 아, 제가 집에 있는 걸 모르셨구나. 저 몸이 좀 안 좋아서요. 아무래도 집에서 좀 쉬었다가 나가야 할 것 같아서 오늘 회사 일찍 마치고 그냥 집으로 왔어요. 아버님은 어쩐 일이세요? 밖에 뭐 친구분이랑 같이 오신 거 아니에요? 저희 아버님이었습니다. 한참을 머뭇거리다가 문을 열고 들어오신 분이요. 제 얼굴을 보시더니 평소에 말수도 없으신 분이 놀란 건지 당황한 건지 막 두서없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아파서 일찌감치 퇴근을 하고 집에 있다는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좀 미리 얘기를 해주지 그랬냐고 핀잔 아닌 핀잔까지 주셨고요. 분명히 문 밖에 누가 또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문이 닫히기 직전에 여자분 뒷모습을 본 것 같기도 하고 제가 그때는 아파서 정신이 워낙 없던 상황이라 긴가민가 했었는데 제가 혹시 맞게 본 건가 싶어서 아버님한테 누구랑 같이 오신 거냐고 손님이랑 같이 오신 거면 제가 자리를 비켜드리겠다고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버님이 펄쩍 뛰면서 무슨 소리냐고 혼자 왔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분명히 누가 또 있었던 느낌이었는데 아버님께서 저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내가 잘못 봤나 싶기도 하고 뭐 바로 앞에 계단이 있으니까 다른 층에서 계단으로 내려가는 사람을 잘못 봤을 수도 있고요. 그때는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하고 넘어갔습니다. 아, 뭐 챙길 게 있어서 잠깐 집에 들렀는데 이 시간에 아버님이 집으로 오셨다고 괜히 가족들한테 얘기하지 말고 그래봤자 잔소리만 더 듣지. 안 그래도 요즘 물건을 깜빡깜빡 하고 다닌다고 가족들이 한 소리씩 하는데 말이야. 무슨 소린지 알겠지? 그제서야 아버님이 당황하신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가뜩이나 요즘 가족들이 물건 놓고 다닌다고 왜 그렇게 깜빡깜빡 하냐고 병원이라도 한번 가보라고 그랬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주친 게 저이긴 했지만 아무도 없을 줄 알고 이 시간에 물건을 가지러 오셨던 건데 하필이면 거기서 며느리를 딱 하고 마주쳤으니까 아버님도 얼마나 당황하셨겠어요. 이렇게 깜빡거리는 거 동네방네 다 소문내고 다닐 일이 있냐고 머쓱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아버님한테 무슨 일이 있어도 비밀 지키겠다고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아버님도 뭐 안방에서 잠깐 계시다가 금방 자리를 뜨셨고요. 저한테 괜히 한 소리 하신 게 미안하셨는지 저녁에는 오늘 밥은 안 먹고 싶고 죽이 당긴다면서 죽을 사들고 들어오셔서 온 가족이 같이 죽을 먹기도 했고요. 제가 아프다는 얘기를 듣고 내심 신경을 쓰고 계셨구나. 무뚝뚝해 보이셔도 저렇게 따뜻하신 면이 있으니까 어머님이 여태 의리를 지키면서 사시는구나 했어요. 그런데 며느리는 약속을 잘 지켜야겠다 다짐을 했는데 정작 기억력은 이쪽이 더 안 좋아서요.
남편이랑 무슨 얘기를 하다가 그때 아버님이 잠깐 집에 물건을 깜빡하셨다고 오셨다는 얘기가 저도 모르게 툭 하고 튀어나와 버린 거예요. 아버님이 비밀 좀 지켜달라고 신신당부를 하셨는데 괜히 고자질을 한 느낌도 들고 해가지고 남편한테 그냥 못 들은 걸로 하라고 했는데 남편이 거기서 참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거 참 별일이네. 우리 아버지 기억력 좋은 거 하나는 알아드려야 되는데. 생전 뭐 물건 깜빡하시고 놓고 가셨단 적이 없으셨는데 그날은 왜 그러셨지? 아버님 말로는 요즘 하도 물건을 놓고 다니고 깜빡하셔서 가족들한테 핀잔을 듣기 싫으니 비밀로 해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었는데 남편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게 또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제가 뭔가 좀 이상해서 아버님이 그래도 나이도 있으신데 요즘에는 잘 깜빡하시는 거 아니냐고 물어보니까 남편이 펄쩍 뛰면서 절대 아니래요. 치매가 오면 우리 집 식구들 중에서 아버지가 제일 늦게 올 거라고요. 얼마 전에도 본인이 까먹은 일정을 아버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챙겼다고까지 하는 거예요. 남편은 그런 아버님이 뭐 물건을 까먹어서 집에 잠깐 들렸다는 얘기를 정말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겠지만 전 순간 그 느낌이 확 오는 거죠. 아, 이거 아버님이 가족들한테 뭔가 숨기고 있구나 하고요. 여자의 촉이요. 절대 오지 않았으면 했던 사람인데 그게 하필이면 저희 아버님한테 딱 올 게 뭡니까? 그러면 그때 문 뒤에 있었던 것 같은 사람이 내가 잘못 본 게 아니라 아버님이 정말 데리고 왔던 사람일 수도 있겠구나 생각이 거기까지 가니까 이걸 어머님한테 말씀을 드려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아직은 확실한 증거가 없는 상황이니까 대뜸 아버님이 바람을 피우시는 것 같아요 하고 얘기를 했다가 아니 뜬 굴뚝에 연기 나는 상황을 만들어 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냥 이제부터 좀 예의주시하고 좀 더 확실한 증거가 보이면 그때 어머님한테 더 숨기지 말고 말씀을 드려야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그렇게 결정적인 증거가 나오게 됐습니다. 참 기가 막힌 일이긴 한데요. 왜 어르신들이 핸드폰 사용에 익숙치가 않으시잖아요. 저희 어머니만 하더라도 카카오톡이랑 이런 것들을 잘 사용하시긴 해도 뭐 메시지를 공유하거나 전달하거나 이런 기능을 잘 사용하지 못하시고 제가 아무리 알려드려도 헷갈려서 종종 실수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아마 이번 일도 그런 실수 때문에 생긴 일이겠죠. 아버님은 저한테 그런 문자를 보내셨을 거라고 여태 눈치를 못 채고 계실 수도 있어요. 대체 무슨 문자냐고요? 제가 정말 문자를 보자마자 뒤로 넘어갈 뻔했잖아요. 제가 그렇게 잔잔한 의심의 눈으로 아버님을 바라보고 있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도 다 같이 둘러앉아 온 가족이 저녁 식사를 같이 하고 있는데 아버님이 갑자기 연락할 때가 생각났다면서 굉장히 부자연스럽게 일어나서 안방으로 들어가시는 게 아니겠어요? 제가 의심의 눈초리로 아버님을 보고 있어서 그런진 몰라도 한 번도 그랬던 적이 없으신 것 같은데 좀 이상하다 싶었죠. 저도 이렇게 느낄 정도였는데 어머님은 어땠겠어요? 뭐 대단한 연락이라고 방까지 들어가서 하냐고 거실에서 하면 되지 하고 핀잔을 주시는데 뭔가 석연찮은 눈빛이더라고요. 아버님은 그런 가족들의 만류도 듣는 둥 마는 둥 하시면서 밥을 절반 가까이 남겨놓고 안방으로 쏙 들어가 버리셨어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 안방에서 나오셨는데 아버님의 연락이 애꿎은 제 핸드폰으로 온 겁니다. 그날 제가 장을 보고 들어가는 길이라서 아버님한테 전화를 좀 많이 했거든요. 뭐 드시고 싶으신 게 있냐고 들어갈 때 사가지고 가겠다고요. 아버님도 전화를 끊고 나서 생각이 나셨는지 저한테 전화를 다시 거셨더라고요. 아마 통화 목록에 제가 그런 식으로 계속 섞여 있다 보니까 착각을 해서 나온 실수인 것 같은데 다른 사람한테 보낼 문자를 저한테 보내신 거였어요. 그런데 문자 내용이요. 이걸 실수로 보냈다고 하기에도 참 애매한 내용의 문자가 왔어요. 밥을 먹다가 진동이 울려서 핸드폰을 확인했는데 문자의 발신인이 시아버지고 문자 내용이 자기야, 이따가 항상 보던 데서 만나요. 이런 내용이라면 정말 충격받지 않으시겠어요? 당장이라도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이 문자 내용이 뭐냐, 아버님 지금 바람 피시는 거냐, 똑똑히 얘기를 해봐라. 멱살이라도 붙잡고 따져 묻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는데 아무렇지도 않게 아버님 밥그릇에 밥을 더 덜어주시는 어머님 모습을 보니까
차마 여기서 뭘 어떻게 해야겠다는 엄두도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잠깐 어디 나갔다 오겠다면서 일어나시는 아버님을 보고 저도요, 요 앞에 장 보다가 깜빡한 게 있어서 다녀오겠다고 냉큼 일어나서 아버님 뒤를 따라갔죠. 제가 같이 따라 나오는 것을 보고 굉장히 당황한 눈치시더라고요. 당연하죠. 바람 피러 나가려고 했는데 며느리가 갑자기 주차장까지 따라 나오고 있으니까 얼마나 당황하셨겠어요. 만나려는 장소가 주차장은 아니었던 모양이에요. 최대한 아무렇지도 않은 척 표내지 않으면서 그러면 이따 저녁에 뵙자고 하고 제가 먼저 차에 올라타서 시동을 걸고 주차장을 빠져나갔습니다. 주차장 입구가 잘 보이는 곳에 차를 대놓고 있다가 뒤이어 아버님이 주차장에서 나오시는 걸 보고 좀 거리를 두고 그 뒤를 따라갔죠. 살면서 제가 언제 그런 추격전을 또 해보겠어요. 무슨 형사도 아니고 흥신소 직원도 아니고 그런데 침이 진짜 꼴딱꼴딱 넘어가더라고요. 만약에 내가 이렇게 뒤를 따라갔다가 진짜로 바람피는 현장을 목격하게 되면 그땐 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싶기도 하고 우선은 현장에서 증거를 잡는 게 더 중요하니까 뭐가 되든 도가 되든 일단 따라가보자라는 심정으로 엑셀을 밟았네요. 문자를 잘못 보내신 걸 전혀 모르시는 건지 아니면 그 문자를 잘못 보낸 상대가 저라는 걸 모르시는 건지 아무런 의심 없이 목적지로 향하는 아버님의 차를 보면서 제가 어머님도 아닌데 속이 부글부글 끓더라고요. 어떻게 뻔뻔하게 가족들 앞에서 얼굴색 하나 안 바꾸고 뒤로는 그런 끔찍한 짓을 벌이고 있었나 하고요. 참 예상을 한치도 벗어나지 않더라고요. 차라리 제가 어줍지 않게 오해한 거라도 좋으니까 제발 이런 잘못된 선택이 아니길 바랐는데 아버님의 차가 멈춰선 곳은 숙박업소들이 즐비해 있는 골목이었습니다. 시댁과는 꽤나 떨어진 외곽까지 나와서 모텔촌에서 미래를 즐긴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확실해지는 순간이었죠. 그 상황에서 제가 뭘 할 수 있었겠어요. 그래도 어머님한테 이 사실을 빨리 알려드리는 게 낫겠다.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더 지옥이라는 것을 가족의 일을 통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으니까 같은 여자로서 돕고 싶다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저도 얼른 차에서 내려 얼굴이 좀 잘 보이는 곳에 자리를 잡고 아버님과 낯선 여자가 숙박업소로 들어가는 모습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요즘엔 핸드폰 카메라가 잘 나와서 그런지 핸드폰으로 확대해서 찍었는데도 미친 짐승들의 얼굴이 아주 선명하게 나오더라고요. 차에 타서 사진을 확인하는데 아버님 상간녀의 얼굴이 익숙해요. 내가 이 여자를 어디서 봤던 적이 있었나. 그때 아파서 집에 혼자 있었던 날도 본 모습은 뒷모습밖에 없었는데 그런데 얼굴이 왜 이렇게 낯이 익지 하고 한참을 들여다보니까 세상에 기가 막혀요 정말. 저희 바로 옆집에 살고 계시는 아줌마더라고요. 저희가 결혼을 하고 시댁 생활을 처음 시작하는 날에 이사를 온 건 아니지만 앞으로는 이웃이니까 잘 부탁한다면서 떡을 해서 윗집 아랫집 옆집에다가 돌렸는데 그때 어머님이 해줬던 얘기가 딱 생각이 나는 겁니다. 남편이 해외 나가서 일을 하고 있는 기러기 부부인데 아파트에서 둘 다 워낙 오래 이웃으로 같이 지냈어가지고 가족들끼리 서로 친하게 지낸다고요. 그러니까 제가 주차장에서 아버님이 언제 나오나 기다렸을 때도 아버님은 저를 피해서 차를 늦게 뺀 게 아니고 옆집 아줌마를 태워가지고 가려고 거기서 기다리다가 늦게 나왔다는 거고요. 제가 아파서 집에 누워있던 날도 그 문 밖에 서 있던 여자가 저희랑 벽 하나 놓고 사는 바로 옆집 아줌마였다는 겁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에요. 저도 순간 숨이 안 쉬어질 정도로 어이가 없고 당황스럽더라고요. 집에 다시 도착해서 차에서 한참을 고민했어요.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하고요. 아무리 생각해도 더 이상 숨기는 건 의미가 없겠다 싶어서 어머님한테 전화를 했죠. 주차장으로 잠깐 내려와 주실 수 있냐고요. 마트를 다녀왔다고 했으니까 짐이 많아서 도와달라고 전화를 했나 보다. 아들을 데리고 내려갈까 하는 말에 그냥 어머님만 혼자 오시라고 그랬죠. 주차장에 도착하니까 짐은 하나도 없고 우선 차에 좀 타보시라고 며느리가 그러고 있으니까 어머님도 이게 무슨 일인가 하셨을 거예요. 저는 어머님한테 놀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 아는데 이제부터 마음 단단히 먹으셔야 한다. 놀라시는 것도 좋지만 이제부터 이게 긴 싸움이 될 수 있다. 어머님을 몇 번이나 달래고 나서 제 핸드폰을 내밀었어요.
아버님이 아무래도 바람을 피고 계신 것 같아요, 어머님. 저한테 외도가 의심되는 내용의 문자를 잘못 보내셔서 오늘도 아버님 뒤를 밟았다가 돌아오는 길이에요. 옆집 아줌마예요, 어머님. 다른 사람도 아니고 계속 같이 지냈던 이웃이라고요. 사진을 받아든 어머님은 소스라치게 놀라면서 눈물이 그렁그렁해서 저를 쳐다보셨어요. 왜 모르겠어요, 그 배신감을. 어떻게 말로 다 하겠어요. 그것도 다른 사람이 아니고 그걸 며느리한테 들켰으니 저라도 쪽팔리실 것 같아요. 그런데 눈물을 뚝뚝 흘리시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던 어머님은 되려 손을 번쩍 올려서 제 뺨을 내려치시는 게 아니겠어요? 졸지에 어머님을 도우려다 뺨까지 얻어맞은 사람이 된 제가 오히려 당황한 얼굴로 어머님을 쳐다봤죠. 굉장히 혼란스러워하는 눈으로 어쩔 줄 몰라 하시던 어머님은 제 손을 붙잡다가 미안하다는 말을 했다가 횡설수설하다 도망치듯 차 문을 열고 나가셨어요. 제가 얼른 내려서 어머님을 붙잡으려고 했지만 소용이 없었죠. 시어머니한테 뺨 맞고도 기분 나빠하지 않은 사람은 저밖에 없을 거예요. 어떤 심정으로 저를 때렸는지 너무나도 잘 알 것 같았거든요. 정말 어쩔 줄 모르는 상황에서 원망을 할 사람이라고는 눈앞에 있는 저밖에 없으니까 얼떨결에 하신 행동이겠죠. 집으로 올라가셨을 줄 알았던 어머님은 늦은 시간이 됐는데도 연락 한 통이 없으시고 집에 돌아오지 않으시더라고요. 시아버지는 뻔뻔하게 올라와서 방에 틀어박혀 있고 남편이 걱정되어 어머님한테 전화를 하니까 잠깐 친정집에 일이 있어서 오늘은 들어오기 어려울 수도 있겠다. 그리 말씀을 하셨대요. 속이 말이 아니실 텐데 어쩌면 좋나 하고 걱정을 하고 있는데 어머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사실은 집 앞에 호프집인데 잠깐 나와줄 수 있냐고요. 남편한테는 오랜만에 고향 친구가 내려와서 술 한잔 하고 들어올 것 같다고 둘러대고 얼른 내려갔죠. 평소에 친구를 잘 안 만나는 저였기에 남편도 별다른 의심 없이 보내줬고요. 가니까요. 참 마음이 그래요. 얼마나 우셨는지 얼굴이 퉁퉁 부어가지고는 어머님이 혼자서 훌쩍거리시면서 소주를 까고 있는데 그때 그 순간만큼은 고부지간이 아니라 그냥 오래된 친구, 여자 대 여자로서 마음이 무너지더라고요. 우리 어머니도 저런 때가 있었는데 싶기도 하고 그래서 보자마자 저도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어머님을 와라 끌어안았어요. 어머님은 제 품에 안겨서 미안하다고 꺽꺽거리면서 눈물을 쏟으시고 호프집에 있는 사람들은 대체 무슨 사이길래 보자마자 저렇게 끌어안고 오열을 하나 웅성거리면서 구경을 하고요. 얼굴은 좀 괜찮니? 내가 아까는 순간적으로 당황해서 미안하구나. 너한테 화풀이를 할 일도 아니었고 정작 맞을 놈은 따로 있는데 그것조차 겁이 나서 며느리한테 엄한 화풀이를 하는 시어머니라니 얼마나 못났니? 그런데 참 그렇더라. 너도 나도 같은 여잔데 내가 너한테 얼마나 좋은 시어머니처럼 보이고 싶어서 노력을 많이 했는데 정작 옆에 끼고 있는 남편 하나 제대로 할 줄 몰라서 바람 피고 돌아다니는 걸 하다못해 며느리한테 걸리는 내 인생이 너무 불쌍하고 처량해서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그리고 내가 아들은 그렇게 안 키웠어. 그거 하나는 너한테 제대로 얘기할 수 있어. 내가 정말 지네 아버지가 저렇게 개차반인 인간이라고 해도 우리 아들은 절대 그런 놈 아니니까. 괜히 시아버지 보면서 우리 아들까지 싸잡아서 오해하지 말아줬으면 좋겠다. 이 사람은 내가 감당해야 할 일이니까 참 사부인한테도 죄송한 일이고. 타이밍 좋게 마침 저희 엄마도 가게에 오셨더라고요. 네, 맞아요. 제가 연락을 드렸어요. 저희 어머니 처음에 얘기를 듣고 어떻게 그런 집안에 시집을 갈 수 있냐며 화를 내시다가 어머니 얘기를 들으시곤 사부인이랑 지금 어디에 계시냐 물으시더라고요. 아마 엄마 옛날 일이 생각나서 더 화가 나서 공감이 되셨겠죠. 갑자기 들어온 저희 어머니를 보고 시어머니는 깜짝 놀라서 눈물을 훔치며 여기까지 어쩐 일이시냐, 혹시 얘기를 들으신 거냐, 참 면목이 없다고 고개를 숙여서 사과를 하는데 저희 어머니가요, 시어머니를 끌어안고 우시더라고요. 아이고 사부인 얼마나 힘들어요.
속이 지금 얼마나 말이 아니겠어요. 괜찮아요. 이것도 다 한때 지나가는 바람입니다. 제가 결혼할 때 안 그랬습니까? 잘못한 사람이 고개를 못 들고 살아야지. 왜 잘못한 놈한테 당한 우리가 고개를 숙이고 살아야 되냐고요. 사부인 고개 드세요. 괜찮아요. 사람이 살다 보면 또랑에 빠지는 날도 있고 다 그런 거지. 똑같은 실수만 반복하지 않으면 그만입니다. 어줍지 않게 용서해줄 생각 꿈도 꾸지 마시고 지금부터라도 똑같이 되갚아 주세요. 제가 그렇게 못해서 아직까지 한이 이렇게 남았습니다. 사부인은 절대 그런 한 품고 사시지 말라고 그 얘기 드리고 싶어서 찾아온 거예요. 참 어머니가 이럴 때는 또 든든하더라고요. 그렇게 저희 세 명이서요, 소주잔을 기울이면서 그때 무슨 도원결이라도 한 것 같아요. 친정에 다녀온다는 어머님이랑 저랑 나란히 취해서 들어온 모습을 보고 남편은 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의아했지만 어머님이랑 저는 이제부터가 시작이라고 마지막까지 서로를 끌어안고 토닥거리다가 방으로 들어갔네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냐고 캐묻는 남편에게는 다음날 술이 어느 정도 깨고 나서 그동안 어머님과 아버님과 있었던 일에 대해서 상세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도 남편은 정신이 똑바로 박힌 사람이더라고요. 당장 아버지를 찾아가서 죽여버리겠다는 기세로 길길이 날뛰길래 소송 끝날 때까지 그 마음 변치 않고 어머님 편 들어드리면 된다고 이번에 제가 남편을 뜯어 말렸어요. 이혼도 경력직이 유리하다고요. 저희 어머니가 소개시켜준 변호사를 만나서 어머님은 아버님 몰래 이혼 소송을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뭔가 준비하는 낌새를 알아차리고 저쪽에서 준비를 하면 말짱 도루묵이었으니까요. 평소와 다름없이 단란하고 사이좋은 가족 연기를 하다가 결국 지난달에 어머님이 아무렇지도 않게 밥을 먹고 있는 아버님의 뺨을 시원하게 올려붙이고 이혼 소장을 집어던짐으로써 이 연극도 막을 내리게 됐습니다. 어버버 하면서 발뺌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아버님은 당신이 뭔가 오해를 한 것 같다면서 어떻게든 수습을 해보려고 했지만 제가 그런 아버님 앞에 옆집 아주머니와 팔짱 끼고 모텔로 당당하게 들어가는 아버님의 모습이 담긴 사진을 내밀면서 그 말도 조용해지셨더라고요. 어차피 합의해 줄 거라는 기대도 안 했어. 당신 남은 인생 마누라도 없이 자식도 없이 얼마나 비참하게 나락으로 떨어질지 앞으로 잘 구경할 테니까 어디 한번 그 여편네랑 잘 살아봐. 그 여편네가 자기 남편이랑 순순히 이혼을 하고 빈 껍데기밖에 없는 당신한테 와줄 줄 모르겠지만 말이야. 상간녀는 가만히 내버려 뒀냐고요? 당연히 아니죠. 저희 소송 당할 거 다 각오하고 상간녀 남편에게도 똑같은 내용의 증거물들을 그대로 보내줬습니다. 비행기 타고 달려와서 옆집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났던 것을 보면 아마 거기도 한바탕 했던 모양이죠. 그 미친 옆집 아줌마도 남편한테 한 푼 못 받고 쫓겨났다고 하더니 또 거지들끼리 연애를 하는 건 영 싫었던 모양입니다. 아버님이랑 둘이 재결합을 했다는 소리는 없는 걸로 봐서 말이에요. 그렇게 큰 일을 하나 겪고 나니까요. 이제는 시댁이 정말로 제 가족 같아요. 어머님과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끈끈한 전우애가 생긴 것 같고요. 저희 어머님이랑 친정 어머니도 얼마나 친해졌는지 이제 두 분이서 따로 해외여행을 가실 정도가 됐다니까요. 같은 아픔을 공유하면서 서로의 노년에 좋은 위로가 되어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서 두 분이 그렇게 함께 지내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저도 참 결혼 잘했구나, 다행이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빈털터리가 된 아버님이 얼마 전에 연락을 해왔어요. 저한테 그래도 집에서 가장 우호적이었던 사람이 저였던 것 같다고 혹시 도움을 좀 줄 수 있냐고요. 저 대답도 안 하고 그대로 전화 끊어버리고 차단 버튼 눌렀잖아요. 이제는 정말 제 인생의 마이너스인 인간들 그렇게 상종도 안 하고 인연 끊고 마음 편히 살려고요. 앞으로도 저희 가족 힘내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많은 응원 댓글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저는 70대 초반의 여성입니다. 저는 참 순진한 인생을 살아왔어요.
어렸을 때도 큰 고생 없이 자랐고 좋은 남편 만나 시집도 잘 간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흔한 시집살이도 한 적이 없으니까요. 남편도 늘 자상하게 저를 잘 대해줬죠. 남편 그늘에서 월급 받아 살림해가면서 세상 물정 모르고 살았고, 그런데 그게 늙음하게 어떻게 저를 고통에 빠지게 했는지 지금부터 그 얘기를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여자들끼리 만나면 참 속 썩는 얘기 많이들 하잖아요. 시댁에서 당한 얘기, 자식이 속 썩이는 얘기, 남편이랑 싸운 얘기, 돈 걱정부터 건강 걱정까지 안 나누는 걱정들이 없죠. 근데 저는 친구들 얘기에 공감을 잘 못하는 편이었어요. 저는 그런 고민들이 별로 없었거든요. 친구들은 입을 모아 저에게 얘기하곤 했습니다. 아이고, 정말 남편이고 시댁이고 징글징글 하다니까. 어머, 얘는 또 고개 끄덕이면서 듣고만 있네. 아, 너는 남편 얘기할 거 없어? 넌 맨날 듣기만 하니까 야 재미없다 얘. 어? 아, 우리 남편도 뭐, 아유, 너네 남편처럼 속상하게 할 때도 있지. 다 비슷한 것 같아. 어머, 얘 좀 봐. 너는 네 남편 흠잡을 데가 없구나. 볼 흉도 없으니까 그렇게 어색한 말이 나오지. 그러고 보면 너는 참 타고나길 좋은 팔자다. 원래 결혼하면 꼭 한 번씩 속을 썩는 일이 있는다는데, 아, 넌 어떻게 그렇게 무탈하게 잘 사냐? 남편 복도 있지, 자식 복도 있지. 그만하면 남편 벌이도 넉넉한 편이고. 맞아. 못생긴 년은 이쁜 년 못 따라가고, 팔자 좋은 년은 시집 잘 간 년 못 따라간다더니, 나는 꼭 그게 얘 두고 하는 말인 것 같더라. 가끔 좀 얄미워. 맞습니다. 앞서 얘기했듯 저는 정말 흘러가는 대로 살았을 뿐인데, 인생의 순풍에 돛을 단 것처럼 흘러갔다고나 할까요? 남편과는 중매로 만나 서로를 잘 알지 못하고 결혼을 했지만 운이 좋았던 것인지 참 자상하고 가정적인 사람이었어요. 저도 수더분한 성격이었고요. 그런 부모 밑에서 자라니 애들도 어찌나 기질이 순하고 착한지 아들 하나 딸 하나를 두었지만 애들이 그 흔한 사춘기도 안 거치고 공부도 곧잘 해서 딸아이는 저 멀리 외국에 취직을 해서 살고 있고 아들은 대기업에 들어가 제법 제 앞가림을 잘하고 있었죠. 아들은 어느 정도 홍기가 찬 나이가 되자 며느리감을 데리고 왔어요. 며느리도 처음엔 참 싹싹했죠. 애교도 많고 부침성도 좋고요. 시어머니 입장과 며느리 입장은 다르니까 그 애는 저를 어떻게 생각했을지 모르겠지만 제 딴에는 좋은 시어머니가 되려고 노력을 많이 했다고 생각합니다. 어머니, 요새 저희 엄마가요, 제일 잘하시는 일이 딸을 낳은 거래요. 이렇게 나이 들고 보니까 딸이랑 친구처럼 오붓하게 쇼핑도 하고 마사지도 받으러 다니는 게 인생의 큰 재미라고 하셔요. 어머님은 아가씨가 미국에 계시니까 이런 재미 많이 못 느껴보셨죠? 제가 앞으로 딸처럼 어머니 모시고 좋은 곳 많이 다닐게요. 처음에는 이렇게 사근사근하게 굴던 며느리가 결혼식을 기점으로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며느리에게 최선을 다해 잘해준다고 하긴 했지만 며느리는 영 그게 성에 안 차는 눈치더라고요. 제 입으로 제 칭찬을 하는 것 같아서 말하긴 그렇지만 또 들으셔야 판단을 할 테니까 얘기를 해보자면 애초에 결혼을 시킬 때부터 저는 저희 앞으로 들어온 축의금까지 다 아들 부부에게 줬어요. 자식 결혼식은 어찌 보면 부모 행사나 다름없다는데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솔직히 흔하진 않잖아요. 아무튼 개혼이고 남편이 워낙 성실한 사람이라 축의금만 해도 몇 천만 원이었지만 그래도 새 출발하는데 보태 쓰라고 흔쾌히 건네주었습니다. 근데 요즘 애들은 참 왜 그럴까요? 고맙다는 말을 죽어도 못하는 병이라도 걸렸는지 글쎄 이런 식으로 말을 해요. 어머님, 아버님이 주시니까 받긴 하는데요. 저는 금전적인 건 중요하지 않다고 봐요. 제가 두 분께 돈을 맡겨놓은 것도 아니고, 저희가 10대, 철없는 20대 초반 나이도 아니고, 스스로 결혼하고 경제 생활을 하겠다는 주인데, 처음부터 도움 이렇게 많이 주셔서 되려 송구하네요. 아무튼 주시긴 주신 거니까 잘 쓸게요. 남편 눈썹이 팔자로 찌그러지면서 뭐라 한 소리 하려는 듯 했지만 제가 뒤에서 팔뚝을 꾹 잡으니까
참고 아무 말도 않고 넘어갔습니다. 그런 식으로 며느리는 당돌하게 행동할 때가 많았지만 제가 나서서 만류하는 바람에 유야무야 넘어갈 때가 참 많았죠. 시간이 가면 갈수록 며느리는 좀 저와 안 맞는다는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요. 제가 그래도 주부로 몇십 년을 살다가 보니까 제 취미가 뻔하지 않겠어요? 저는 수혜도 참 잘했고 집안 인테리어를 바꾸는데도 취미가 많았어요. 그 중에서도 제일 좋아했던 것은 예쁜 그릇이나 접시가 있으면 몇 개 모으는 것이었죠. 보고만 있어도 흡족해지는 것이 소소한 취미로 삼기 참 좋았거든요. 제가 워낙 그릇에 관심이 많고 좋아하는 탓에 남편이 주방 안쪽에 그릇장을 커다랗게 하나 짜줄 정도였으니까요. 거기에는 제 나름 자부심이 있는 그릇들을 잘 보이게 진열을 해놓았습니다. 그 당시에 쓰는 사람도 별로 없었던 명품 그릇도 세트로 몇 개 있었고요. 유기 그릇부터 커피잔까지 제 친구들도 집에 오면 탐내하는 식기들이 참 많았죠. 한날은 남편 생일이라고 며느리와 아들이 저희 집에 저녁을 먹으러 온 날이었습니다. 그날은 며느리가 오고 처음으로 차리는 상이라 제가 제일 아끼던 8인 세트 그릇을 꺼냈어요. 그게 사실 남편한테는 비밀로 하고 샀는데 150만 원이 넘는 거거든요. 접시며 밥그릇이며 국그릇에 금태가 둘러져 있어 설거지할 때 박박 문질러 닦지도 못하고 애기 닦아주듯 살살 어루만져줘야 하는 그런 그릇이었는데요. 하필 며느리가 자기가 설거지를 하겠다고 나섰다가 그 그릇을 와장창 깨버린 거 아니겠어요? 어머머, 이거 어쩜 좋아. 어머니, 이거 어떡해요? 이 그릇 많이 아끼신다고 하지 않았어요? 이게 다 깨져버렸어요. 아이고, 아주 산산조각이 나버렸네. 넌 괜찮니? 어디 안 다쳤어? 괜찮아요. 죄송해요. 그렇게 며느리는 풀이 죽어서 집에 돌아갔고 저도 속이 상하긴 하더라고요. 그게 외국의 유명한 접시 회사에서 뭘 기념한다고 나온 거라 똑같은 세트가 10벌밖에 없는 거였거든요. 이제 어디서 구할래야 구할 수도 없는 건데 식구도 적고 아끼느라 세트로 맞춰서 꺼낸 적도 한 번 없는 건데 이렇게 나름 게시를 하자마자 깨버리다니 심란한 마음이 들었죠. 근데 참나 다시 얘기하려고 해도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오는데 황당한 게 뭔지 아세요? 글쎄 그날 밤에 우리 아들을 붙잡고 그리 서럽게 울었답니다. 아들이 다음날 전화가 왔어요. 엄마, 이따가 며느리한테 전화 한번 해주면 안 돼? 어? 갑자기 무슨 전화? 그게 사실은 어제 밤새 많이 울더라고. 자기 딴에는 처음 시집와서 부엌에 들어갔더니 설거지가 산더미인데다가 엄마가 설거지할 때 조심하라고 그렇게 눈치를 줬다며 비싼 그릇이라고. 금태가 벗겨지면 안 된다고 막 그러셔서 자기 딴에는 엄청 긴장해서 설거지를 하다 보니까 되려 평소보다 손이 말이 안 들어서 그릇을 깨뜨려 버린 거래. 근데 또 엄마가 부엌에 들어오자마자 걔보다는 그릇 먼저 살폈다며. 그게 서러웠나 봐. 나 원참 얘기가 와전이 돼도 이렇게 와전이 될 수 있나요? 네, 맞아요. 8인 세트 시키니까 설거지까지 해야 할 그릇이 많게 느껴질 수도 있었겠죠. 제가 그릇을 살살 닦으라고 한 것도 맞긴 맞는데 뭐 잔소리를 늘어놓은 것도 아니고 그냥 일반 수세미를 쓰면 안 된다고 하면서 설명 한 번 해준 것뿐이에요. 그리고 설거지도 며느리가 먼저 한다고 나섰던 건데 마치 제가 고된 시집살이를 시키려고 일부러 설거지 더미를 쌓아둔 것처럼 얘기를 하더라니까요. 고약하고 괘씸한 마음이 들었지만 일단 아들 부탁도 있고 해서 전화를 해서 얘기를 했죠. 어제 많이 놀랐니? 뭔가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어제 내가 설거지를 시켜서 속상했어? 아니에요. 제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인걸요. 무슨 말을 그렇게 누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 어디 있다고. 다만 난 네가 설거지를 하겠다고 나서길래 시킨 것뿐이고 그릇을 살살 닦으라고 한 거는 처음 우리 집에 와서 거들게 된 일이니까 내가 하는 방법을 알려준 것뿐이지 잔소리를 하거나 그러려던 거 아니야. 괜히 오해하는 것 같아서 설명한다면 그렇다는 거다. 아무튼 크게 놀랐다니 미안하게 됐다. 네.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감사해요. 그렇게 저는 졸지에 며느리 쥐잡듯이 잡는 시어머니, 못된 시어머니가 됐지만 별말 안 하고 넘겼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충격적인 전화를 받게 됐습니다. 남편이 택시를 타고 어디를 가는데 기사가 자꾸 길을 뱅뱅 돌아서 가더라는 거예요. 화가 난 남편이 급기야 차를 세우라고 했고 도로 한복판에서 왜 길을 돌아가냐, 바가지를 씌우려는 거냐 하며 택시기사와 싸움이 났는데 그만 둘 다 언성이 높아지는 큰 싸움이 된 모양이더라고요. 그렇게 거친 욕설을 주고받고 삿대질까지 하다가 남편이 그만 심장을 부여잡고 쓰러져 버린 겁니다. 급히 병원에 실려가서 심폐소생을 했지만 남편은 그렇게 허무하게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딱 20년만 더 같이 오손도손 살고 한날 한시에 두 손 꼭 잡고 나란히 누워 죽자고 늘 얘기를 하던 양반이 그렇게 하루아침에 세상을 떠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남편의 갑작스러운 죽음을 받아들이기가 힘들었어요. 남편이 짜준 그릇장만 봐도 눈물이 나왔고 남편과 자주 가던 동네 카페도 운동센터도 혼자서는 갈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렇게 영 기운을 못 차리고 밤마다 남편 사진이며 옷가지를 끌어안고 엉엉 울자 외국에 사는 딸아이가 제안을 해왔어요. 엄마, 정 그러면 다 정리하고 나랑 미국으로 갈까? 요즘엔 거기도 한국이나 다름없어. 한인타운이 얼마나 잘 되어 있는데 한국 마트에 가잖아? 여기서 장 보는 거랑 똑같이 살 수 있어. 고추장이며 쌀이며 심지어 한국 캔커피도 종류별로 늘어놓고 판다니까. 게다가 자식들 따라서 오는 할머니 할아버지들 요새 많아. 교회 같은 데 가면 친구 사귀기도 쉽고 무엇보다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면 그래도 아빠 생각이 덜 나지 않겠어? 이 집이나 동네나 아빠랑 몇십 년을 같이 살았는데 어딜 가나 아빠 생각이 날 수밖에 없지. 저도 평생은 아니어도 길어도 한 1, 2년은 딸을 따라서 가 있어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갑자기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글쎄 며느리가 자기도 저를 따라 미국에 가서 살고 싶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한국에 있어도 되면 집에 잘 오지도 않는 애가 저 멀리 이국 땅에 저를 모시고 가서 살고 싶다니요. 알고 보니 속셈이 따로 있었습니다. 아가씨, 제가 애들 교육에 워낙 관심이 많잖아요. 특히나 영어는 미국에 가서 배워야 더 빨리 는다고 하는데, 제가 지난번에 아가씨한테 애들이라도 아가씨네 집으로 보내면 안 되냐고 물었을 때, 단칼에 거절을 해버리시니까 어찌나 섭섭하던지요. 이참에 잘 됐어요. 제가 애들 데리고 갈게요. 어머님도 제가 모시고요. 어때요, 아가씨? 이건 괜찮죠? 그러니까 며느리는 손주들을 미국에 유학을 보내고 싶어 호시탐탐 기회를 엿본 것 같더라고요. 내 딸에게 전화를 걸어 애들만 보내겠다고 했던 것도 저와 아들은 금시초문이었습니다. 아니, 시집도 안 간 우리 딸에게 자기네 애들 술발 들라는 것도 아니고 애들만이라도 보내고 싶어서 넌지시 전화를 넣었다니 그것도 어이가 없는 일이었죠. 아무튼 그렇게 틈틈이 기회를 노리다가 내가 미국에 갈 것 같으니까 이참에 따라가겠다고 나선 것이었습니다. 언니 괜찮겠어요? 거기 애들 교육 때문에 왔다가 적응 못해서 힘들어하는 분들 제법 많아요. 돈도 생각보다 많이 들고요. 무엇보다 가족이 몇 년간 떨어져 지내는 건데 오빠는 괜찮아? 난 오빠만 괜찮다면 사실 나야 고맙지. 사실 내가 일이 바빠서 엄마 모시고 가서 덩그러니 혼자 지내게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게 걱정이긴 했거든. 근데 언니랑 애들까지 같이 가면 엄마도 적응하시기도 훨씬 좋고 적적하지 않으실 테니까 오빠만 괜찮다면 내가 다 알아보고 준비할게. 이번에는 딸아이도 찬성을 하고 나서서 그렇게 저는 며느리와 손주들과 함께 미국 땅으로 향하게 됐어요. 딸아이의 말처럼 정말 미국 안에는 작은 한국이 또 하나 더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한인타운의 길거리에는 한국인들이 생각보다 바글바글했고 영어보다도 한국말이 더 귀에 잘 들려왔죠. 식당에 가도 마트에 가도 주인이 한국 사람인 곳에만 찾아다닐 수 있어서 굳이 영어를 배우지 않아도 일상생활이 가능하더라고요. 한국 식당에 가잖아요. 순두부며 삼겹살이며 제법 한국에서 먹는 맛과 똑같은 맛이 나서 신기하기도 했습니다. 값이 좀 비싸긴 했지만서도요.
그렇게 낯선 나라에서 정착을 하긴 했는데 글쎄 며느리 얘가 좀 적응이 된다 싶더니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본인은 여기저기 쇼핑에 동네 아줌마들을 사귀고 구경을 다니느라 바쁘고 저에게 온갖 집안일을 파출부처럼 부려대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머니, 저 이따가 여기 동네에서 친해진 엄마들이랑 어딜 좀 가기로 했거든요. 제가 아직도 동네 지리를 많이 못 익혀서 알려준다고. 어머님이 애들 픽업 좀 해주시고요. 간식도 좀 챙겨주세요. 아, 청소 못했는데 청소기만 좀 돌려주실래요? 아우, 여기는 다들 집안에서도 신발을 신고 다녀서 그런가 유독 집안에 먼지가 많은 것 같아. 그렇게 얘기만 하면 제가 또 딱히 할 일도 없고 그렇게 집안일을 하다 보면 하루가 금세 가는 거죠. 어느새 저는 청소, 빨래, 음식은 물론이요. 아이들까지 혼자 다 돌보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아주 살판이 났죠. 이제 제법 혀 꼬부라진 소리도 잘 내고 어디서 데려왔는지 동남아 애를 고용해서 하인처럼 부리기도 했습니다. 근데 우리 집 살림만 하는 것도 이제 제법 벅찬데 며느리는 은근슬쩍 다른 집 일까지 저에게 시키는 게 아니겠어요? 어머니, 제가 오늘 제임스네랑 마사지 받으러 가기로 했는데 글쎄 예약 시간이 워낙 없어서 애들 하원 시간으로 잡아버린 거 있죠? 죄송한데 저희 애들 데려올 때 제임스도 같이 데려와서 잠깐만 봐주실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다른 집 애들까지 몽땅 데려와 보게 하질 않나. 어머니, 오늘 수진에서 파티가 있는데 그 집 사람들이 어머니 김치 그렇게 좋아해요. 마치 한국에서 엄마가 차려준 맛이 나서 눈물이 날 것 같다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어머님 이따가 가서 파티 음식 준비 좀 도와주시면 안 돼요? 이런 식으로 남의 집 음식까지 도맡아 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던 어느 날 큰 사달이 났습니다. 그날도 며느리의 부탁으로 옆집에 가서 청소를 좀 해주고 나오는 참이었는데 갑자기 낮 시간에 들린 딸아이와 마주친 거죠. 엄마, 왜 그 집에서 나와? 이 땀은 또 다 뭐고? 거기서 뭐 했어? 어? 그냥, 우리 애들 데려오면서 저 집 애들도 내가 같이 데려왔는데, 집에 데려다 놓으면서 보니까, 집이 어찌나 더러운지, 내 성미에 그냥 못 보겠어서 좀 치워줬어. 뭐? 그러니까 지금 저 집 애들 뒤치다꺼리에 저 집 청소까지 엄마가 했단 말이야? 엄마가 왜 그런 일을 해? 언니가 시켰어? 제가 우물쭈물 아무 말도 못하자 딸아이는 머리끝까지 화가 난 듯 보였어요. 며느리가 집에 오길 기다렸다가 마구 따지더라고요. 언니, 정말 너무한 거 아니에요? 내 마침 이상한 소문을 듣고 와서 봤더니까 그게 사실이네요. 아가씨, 그게 무슨 말이에요? 다짜고짜 내가 너무한다니? 그리고 소문은 무슨 소문이요? 언니가 엄마를 아주 종처럼 부려먹는다고 여기 한인타운 내 소문이 얼마나 났는지 몰라요? 게다가 이제 남의 집 일까지 시킨다고 다들 엄마가 안쓰럽다고 한마디씩 보태길래 내가 설마 하고 와봤더니 참 기가 막혀서 이러려고 엄마 따라서 애들 데리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미리 다 속셈이 있었죠? 어머, 아가씨 섭섭하게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저도 나름 여기 멀리까지 와서 어머님 모시고 사느라 얼마나 힘든데요. 요즘 세상에 홀시어머니 모시고 사는 나 같은 며느리가 어디 있다고 나한테 이래요? 그리고 네, 맞아요. 제가 어머님한테 집안 살림 도움 좀 받은 건 맞지만 그게 다 어머님이 나서서 하신 거지. 제가 뭘 시키긴 시켰다고 그러세요?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그런 식으로 능구렁이처럼 굴면서 착한 우리 엄마를 잘도 부려 먹었겠네요. 내가 알게 된 이상 난 더 이상 이 꼴 못 봐요. 당장 짐 싸서 집으로 돌아가요. 오빠한테도 내가 다 알릴 테니까. 그렇게 딸아이와 며느리는 크게 다툼을 벌였고 저와 며느리 손주는 딸아이에게 쫓기듯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딸에게 소식을 들은 아들은 불같이 화를 냈죠. 당신 제정신이야? 내가 들은 얘기가 다 사실이야? 아니에요. 직접 보지도 못했으면서. 아가씨가 좀 과장해서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절대 어머님한테 그 정도까지 일을 시킨 적은 없어요. 그쵸, 어머님? 저에게 대놓고 묻는데 이혼을 하겠다고 길길이 뛰는 아들 앞에서 사실대로 말하면 진짜 큰 사단이 날 것 같아서 대충 얼버무렸죠. 그래.
내가 심심하고 또 거기 사람들이랑 친하게 지내다 보니까 서로 품앗이도 하고 그런 거야. 이제 다 지난 일이고 우리도 이렇게 무사히 한국에 들어왔으니까 그만 얘기하자꾸나. 앞으로 같이 살 날이 얼만데 이렇게 돌아오자마자 집안에서 큰 소리가 나면 되겠니? 미국에 가기 전 남편과 살던 집까지 다 처분하고 갔던 터라 저는 당장 지낼 곳이 없었고 미국에서 원래 며느리와 같이 지내기도 했고 자연스럽게 아들 부부와 합가를 하게 됐어요. 며느리는 근데 그게 영 못마땅한 눈치더라고요. 오래 있지 않았어도 그새 미국 시간에 적응이 된 것인지 밤에 유독 잠이 안 와서 거실로 나왔다가 아들에게 은근히 조르는 며느리의 말을 듣게 됐습니다. 어머님, 어디 시골에 집이라도 한 채 알아봐서 거기 살게 해드리면 안 돼? 요새는 시골에 빈집도 많아서 그냥 공짜로 살게 해주는 데도 많다던데. 어머님도 아파트에서 사시기 답답하지 않겠냐고. 그리고 당신은 모르겠지만 어머님 모시는 게 쉽지 않다. 나 미국에서 정말 힘들었어. 근데 아가씨한테 결국 그런 소리나 듣고 나도 힘들고 보람도 없고 또 괜한 소리 들을까 봐 이제 어머님 모시기 싫어. 무슨 소리야? 당연히 어머니는 내가 모셔야지. 그런 쓸데없는 소리 할 거면 잠이나 자. 단호한 아들의 말에 며느리는 더 갖다 붙이지도 못하는 눈치였습니다. 며느리가 새삼 고약하다는 생각도 들고 서운한 마음도 들었죠. 나를 내보내려거든 어디 근처에 아파트라도 한 채 마련하든가 그 돈마저 아까워서 어디 남의 빈 시골집에 들어가서 살게 하자고 얘기를 하다니 그런 말도 안 되는 알랑방구에 콧방귀도 안 끼던 아들이 새삼 참 든든하더라고요. 그래, 내가 이제 우리 아들만 의지하고 살면 되겠구나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저와 같이 살게 된 이후로 매사 퉁명스럽게 굴던 며느리가 그날은 무슨 신이 나는 일이 있는지 잔뜩 들떠서 제 팔뚝을 붙잡아 끌어 거실에 앉히는 겁니다. 어머님, 이거 한번 좀 봐보세요. 제 눈앞에 잔뜩 꺼내놓은 그것은 정말 생각지도 못한 것이었어요. 어디서 그렇게 발품을 팔아서 구해온 건지 웬 요양원에 대한 소개가 담긴 팜플렛을 막 10개가 넘게 가져와서 저에게 하나하나 짚어가며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어머님 여기는 경치가 좋고 공기가 좋대요. 워낙 한적한 곳에 있어서 그런가 봐요. 그래서 바깥 활동도 많이 하는 편인데 할머니 할아버지들끼리 그 공 가지고 하는 놀이 있잖아요. 게이트볼. 그것도 야외에서 하고 텃밭 가꾸기 같은 것도 하고요. 왜 어머니 아버님이랑 그런 거 하시는 거 참 좋아하셨잖아요. 그리고 여기는요. 음식이 맛있대요. 매 끼니마다 내려가서 뷔페처럼 떠먹으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제가 가서 시식도 해봤는데 정말 맛있더라고요. 매 끼니마다 골라서 먹으면 되니까 질리지도 않겠어요. 혼자 끼니 챙겨 먹기가 그렇게 귀찮잖아요. 여자들은 남이 해주는 밥이 최고고요. 거기다가 어머님 미국 음식도 워낙 좋아하셨는데 양식 메뉴도 정말 많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다 어머님 또래여서 너무 재미날 것 같더라고요. 분위기가 너무나 화기애애하고 활동적이에요. 제가 보니까요, 은근히 아버님 스타일인 할아버지들도 많더라고요. 혹시 아세요? 거기서 아버님 닮은 분이랑 또 한 번 사랑에 빠지실지? 아마 제가 너무 주책이었나요? 차, 어디 요양원 홍보대사라도 된 줄 알았습니다. 여긴 뭐가 좋고 저긴 뭐가 좋고 어찌나 설명을 잘하든지 저조차도 내일 당장 가보고 싶게 기가 솔깃한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요, 기가 막힌 건 뭔지 아십니까?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다 공통점이 있더란 말입니다. 요양원들이 대체로 서울이랑 엄청 멀리 떨어진 곳이더라고요. 혹시나 가까우면 지들이 주말에 자주 찾아와야 될까봐 그런 속셈이었겠죠. 그리고 가격대도요. 저도 친구들이며 언니들에게 워낙 많이 들어서 아는데 개 중에서도 좀 저렴하고 그런 데만 골라서 알아왔더라고요. 뭐 어디 나라에서 운영하는 시설보다도 못한 그런 곳들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더러 요양원을 가라는 거냐? 아범도 같이 알아본 게야? 아니에요. 아범한테 어머님 차차 얘기해 주시면 더 좋죠. 제가 이렇게 고생해서 알아봤어도 아범은 괜히 난리 칠걸요.
그냥 어머님이 이런 곳에서 관심이 있으신가 먼저 의사를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야 어머님이 마음에 드시는 대로 일단 고르실 수 있으니까요. 그럼 대략 비용이랑 다 알아보고 나서 그 다음에 아범한테 꼭 가고 싶다. 이렇게 저희 둘이 조르는 거죠. 요새 요양원 좀 비싼가요? 저도 큰맘 먹고 알아본 거예요. 예, 너 지금 나를 바보로 하니? 제가 전에 없이 날카롭게 전곡을 찌르자 며느리는 놀란 눈치였습니다. 내 보아하니 네가 시어머니 모시기가 귀찮아서 이리저리 꾀를 낸 모양인데 난 그런 데 가서 살 생각 추호도 없다. 내 친구들 말 들어보니까 요양원도 요양원 나름이지만서도 괜히 거기 있으니까 더 늙은 기분이 들어서 도로 나왔다는 애들도 많어. 그리고 네 말처럼 요양원이 좀 비싸니? 그니까 그런 데다가 헛돈 쓸 생각하지 말고 괜히 집에 분란 일으키지 말고 이 요양원 책자들 얼른 갖다 버려라. 제가 완강하게 거부하자 며느리는 당황한 기색이었지만 또 웬일로 주섬주섬 팜플렛들을 가져다가 치우면서 순순히 물러나더라고요. 네, 알았어요, 알았어. 정말 좋은 곳에 어머님을 모시고 싶은 제 마음 몰라주시니 섭섭하네요. 네, 요양원 얘기는 그럼 못 들은 걸로 해주세요. 어머님 말씀대로 이건 다 버릴게요. 그럼 됐죠? 그렇게 저를 요양원에 보내려던 며느리는 의외로 그 결심을 쉽게 포기한 듯 보였습니다. 저에게 그런 제안을 했던 게 내심 미안했던지 전보다 더 저에게 잘해주기도 했고요. 같이 쇼핑도 가자고 하고 제가 좋아하는 그릇도 비싼 걸로 세트로 선물해주고요. 아들도 그런 며느리의 변한 모습에 흡족해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가 평화롭게 흘러가는가 싶더니 정말 경악을 금치 못할 일이 일어나고 말았어요. 그날은 며느리가 어디 꽃놀이를 가자고 해서 같이 차를 타고 나선 날이었습니다. 그 즈음에 둘이 어디 놀러 다니는 일이 많았기에 오늘도 나들이를 가려나 보다 하고 따라 나섰죠. 며느리는 차를 타고 좀 많이 가야 하니까 눈 좀 붙이라는 말을 했고 저는 까무룩 잠이 들었습니다. 어머님 다 왔어요. 도착했어요. 일어나 보세요. 그리고 목적지에 도착했다며 저를 흔들어 깨우는 며느리의 손길에 눈을 떠보니 보이는 것은 충격적이게도 요양원 간판이었어요. 아니, 여기 꽃놀이 간다더니 여기는 여긴 왜 온 거야? 어머니, 이제부터 여기에 좀 계셔야겠어요. 덮어놓고 이런 데선 못 산다고 얘기하지 마시고 경험이라도 한번 해보세요. 혹시 알아요? 여기가 말로만 듣던 천국 같은 곳일지? 네, 그렇습니다. 며느리는 작심하고 저를 요양원에 데려다 놓으려고 이 모든 것을 계획한 겁니다. 일부러 저를 안심시키려고 최근에 여기저기 데리고 다니고 무척 잘 해준 거죠. 그뿐인 줄 아세요? 제가 자는 사이에 제 휴대전화도 빼앗아 버렸더군요. 혹시나 제가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데리러 와달라고 할까 봐서요. 정말 철저하게 계획한 것인지 자동차 트렁크에는 제 옷가지며 짐을 한 보따리 싸서 준비를 해뒀더라고요. 그렇게 며느리는 저를 요양원에 버리고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아주 신속하게 절차를 밟아 저를 방 한 칸에 들여다 놓고 주랭랑을 쳐버리더군요. 아들에게 연락을 해보려는 시도요. 엄청 많이 했었죠. 그런데 며느리가 요양원에도 무슨 신신당부를 해둔 건지 이상하게 유독 제가 전화 근처에만 가면 직원들이 와서 저를 만류하곤 했어요. 주위 할머니 할아버지들에게 휴대전화를 빌려 쓰기라도 하려고 해도 쏜살같이 달려와서 저를 막더라고요. 내 아들한테 전화해야 된다니까 전화 한 통만 하게 해줘요, 네? 할머니, 처음 오시면 다 그래요. 근데 괜히 목소리 들으면 더 보고 싶고 울적해지실 수도 있으니까 적응하실 때까지만 좀 참아주세요. 그때 전화 꼭 하게 해드릴게요. 요양원에 적응을 해야 한다는 핑계로 전화 근처에는 얼씬도 못하게 하니 저는 속만 타들어갈 뿐이었습니다. 네, 있어 보니까 요양원이란 곳은 예상대로 있을 곳이 못 되더라고요. 천국 같은 곳은 개뿔, 하루하루가 지옥 같은 곳이었습니다. 제가 있었던 곳이 유독 시설이 열악한 곳이었을지도 모르죠. 거기에서의 생활을 잠깐 들려드리자면요.
일단 할머니들은 자기네끼리 편을 먹은 무리들이며 고약하게 텃세를 부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막 순진하고 약한 할머니들을 놀려먹고 괴롭히는 게 일상의 큰 재미인 것 같더라니까요. 자세히 보면 괴롭힘에 타깃이 되는 할머니들의 특징이 있었습니다. 자식들에게 전화가 자주 오거나 자식들이 자주 찾아오는 할머니, 자식들이 용돈을 매주마다 넉넉하게 보내줘서 간식 같은 걸 잘 사먹는 할머니들은 질투의 대상이 된 거죠. 내 자식은 나를 여기에 던져놓고 거들떠도 안 보는데 남의 자식이 하는 꼴을 보면 배알이 뒤틀려서 괴롭히는 눈치더라고요. 네, 저 양반은 참 얄미워서 꼭 이렇게 괴롭히게 된단 말이야. 안 녹은 자식 없나? 저렇게 자식 자랑을 하고 싶어서 티나게 전화 한 통화를 큰 소리로 하고, 아, 이리 와, 내 혼쭐을 내줘야지. 하면서 괜히 시비를 붙이거나 지나가는데 발을 걸어 넘어뜨리거나 하는 셈이죠. 자식들이 준 용돈을 뜯어가는 일도 많았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 아들 왔다 가면 나 2만 원 줘야 되는 거 안 까먹었지? 그 따박따박 때 되면 말 안 해도 가져오란 말이야. 내가 용돈 많이 주는 자식 더 본 적이 없어서 이렇게라도 재미 좀 봐야겠다고. 이런 환경이다 보니 주위 할머니들이랑 친해질래야 친해질 수가 없더라고요. 괜히 저 깡패 같은 할머니 눈밖에 날까봐 조심조심 있는 듯 없는 듯 지내야 했습니다. 그뿐입니까? 직원들 태도도 영 못마땅했어요. 여기 할머니 할아버지들이요. 겉에서 보면 참 깔끔합니다. 머리도 잘 감겨서 정돈되어 있고 냄새들도 안 나고. 그게 왜 그런지 아십니까? 아주 사람을 윽박을 질러가며 아침 저녁으로 박박 닦아두니까 그래요. 자식들이야 가끔 와서 들여다보면 아주 우리 부모님이 외관상 깔끔하고 그래서 좋아하고 흡족해할 수는 있지만 그런 외모를 가꾸려고 얼마나 직원들이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집신짝 다루듯이 다루는지 알면 다들 기절초풍할 거예요. 그렇게 지옥과도 같은 요양원에서 지내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며느리가 저를 찾아왔어요. 어머니 잘 지내셨어요? 얘야, 아이고 왔구나. 네가 날 데리러 올 줄 알았어. 내가 잘못했다. 그건 뭔지 모르겠지만 내가 다 잘못했어. 이렇게 빌 테니까 날 여기서 제발 꺼내다오. 아유, 난 여기서 정말 못 살겠다. 어머, 어머니, 제가 좋은 곳으로 엄청 열심히 알아본 건데 여기가 마음에 안 드셨어요? 아, 마음에 들고 안 들고 그런 건 나 모른다. 나 여기선 정말 못 살아. 제발 나를 당장 데려가 달라니까. 제 애원을 듣던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네, 어머님, 저도 이제 더 이상 어머님 찾아 헤매는 남편 못 보겠네요. 그냥 좀 친척집이나 친구 집에 며칠 놀러 가셨다고 하면 그런 줄 알지. 사람이 밥도 안 먹고 회사도 안 가고 어머님만 수소문하고 있어요. 저도 못할 짓이니 어머님을 데려가려고 이렇게 왔죠. 아유, 우리 아들이 나를 찾을 줄 알았다. 얼른 나를 데려가다오. 우리 아들이 이 엄마 애타게 찾고 있었구나. 네, 데려가 드린다고요. 근데 어머니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그 얘긴 절대 제가 요양원에 모셔다 드렸다는 얘기 하지 마세요. 그 얘기 하신다면 저도 이판사판이에요. 여기 요양원에 쥐도새도 모르게 다시 모셔다 드릴 테니까 그런 줄 알고 절대 요양원 얘기는 입 밖에도 내지 마세요. 알았어. 얼른 가자, 얼른. 저는 정신없이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집에 갈 수 있다니 나를 그렇게 찾아 헤매던 우리 아들을 이제 만날 수 있다니 뭔들 못하겠습니까? 당장 쓸개나 창자를 떼달라고 해도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렇게 며느리는 저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아들은 울면서 버선발로 달려나왔습니다. 엄마, 대체 어디 가셨던 거예요? 제가 얼마나 찾았는지 아세요? 미안하다. 내가 그릇 세트를 몇 개 더 사고 싶었는데, 며느리가 너무 비싸다고 안 사준다고 하지 뭐냐. 시위 삼아 짐 싸서 잠시 친구 집에 가 있는다는 게. 여보, 미안해요. 어머니가 자꾸 고집을 부리시는 바람에 저랑 조금 다퉜어요. 제가 그냥 비싸더라도 눈 딱 감고 어머님 사고 싶으시다는 그릇 사드릴걸. 저도 괜한 고집 부려서 미안해요.
근데 어머님 이렇게 나가서 연락도 없이 감감무소식인 건 정말 너무하셨어요. 앞으로는 절대 그러지 마세요. 정말 뻔뻔한 며느리는 순진한 척 연기도 잘하더라고요. 며느리는 제게 미리 이렇게 변명을 하라고 일러줬어요. 저를 며느리를 잡으려고 연락도 끊고 집을 나가 몇 날 며칠을 들어오지 않으며 시위를 하는 못된 시어머니로 만들어 두었더군요. 아들은 처음엔 반신반의했지만 그래도 천신만고 끝에 저를 다시 찾았다는 생각에 그저 안심이 되었던지 더 따지진 않았어요. 엄마, 엄마 얼굴 다신 못 볼 줄 알고 내가 얼마나 놀랬는지 알아요? 다시는 그러지 마세요. 그렇게 저는 다시 아들네 집에서 살게 됐어요. 며느리는 저와 다시 같이 살게 된 게 정말 끔찍하게도 싫었나 봅니다. 특히나 저는 요양원에 있으면서 거기 침대가 안 맞았던지 허리가 너무 안 좋아졌는데 허리가 아파서 집안일도 못하고 거동이 불편해진 저를 짐짝처럼 대하곤 했어요. 어머니 연세에 벌써부터 허리가 그렇게 아프시면 어떻게 해요? 그리고 그 핑계로 너무 누워만 계시는 거 아니에요? 전처럼 집안일도 좀 도우시고 애들도 좀 봐주고 그래야 제가 그나마 숨통이 좀 트이죠. 나가서 돈이라도 벌어오시면 참 좋겠는데 어머님은 평생 아버님 덕에 사회생활도 안 해보셨으니까 밖에 나가서 무슨 일을 해야 할지도 모르시죠? 이런 식으로 사람을 구박하는 겁니다. 특히나 비가 오거나 날이 굳으면 허리가 더 아파서 정말 꼼짝 않고 누워있어야 했는데 그날도 그런 날 중 하나였어요. 며느리는 괜히 제 방에 들어와서 걸레질을 한답시고 방을 푹푹 닦으면서 궁시렁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갑자기 걸레를 바닥에 탁 내팽개치며 저에게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진짜 제발 요양원 가시면 안 돼요? 아범도 그때 어머님 찾으러 다닌다고 무단결근 하도 해서 회사에서 간당간당 한다는 눈치인데 저희도 힘들어 죽겠다고요. 제발요. 며느리의 막말에 저는 온몸에 소름이 오소소 돋았어요. 제가 며느리가 이 말을 하기를 얼마나 기다렸는지요. 전 벼랑간 무슨 힘이 났던지 아팠던 허리를 벌떡 일으켜 준비했던 꽁꽁 숨겨둔 통장을 며느리에게 보여줬습니다. 그러자 며느리의 눈이 왕방울만해졌어요. 통장에 적힌 내용을 보더니 갑자기 무릎을 꿇고 싹싹 비울더군요. 그 며느리가 제가 있던 요양원으로 돈을 이체한 내역이 증거로 남아있는 며느리의 통장이었습니다. 너 말 잘했다. 나보고 요양원으로 다시 가라고? 어느 요양원 말이냐? 혹시 내가 있던 그 시골 요양원 말하는 거니? 너 나를 내 친구네서 모셔왔다고 거짓말을 하게 하더니 감히 나에게 또 요양원으로 가라고 협박 아닌 협박을 해? 여기 통장에 찍힌 내역 봐라. 네가 그 시골 성심요양원으로 다다리 요양원 비용 이체했구나. 네가 나를 요양원에 강제로 보내고 거기에다가 돈도 보낸 증거를 내가 찾아내서 가지고 있었어. 제가 벼락같이 호통을 치자 며느리는 싹싹 빌며 말했습니다. 그걸 어머니가 어떻게... 얼른 주세요. 제 통장이에요. 제가 잘못했어요. 통장만 주시면 다 없던 일로 하고 어머니한테 요양원 가라는 말도 안 하고 잘 모실게요. 아범이 보면 속상해할 거예요. 얼른 그 통장 이리 주세요. 며느리가 싹싹 빌고 있는데 갑자기 문이 벌컥 열리며 아들과 딸이 들이닥쳤습니다. 제가 아들과 딸에게 미리 연락을 해두었거든요. 오늘 큰 진실을 알려줄 테니 집으로 오라고요. 며느리가 기가 막히게 때를 잡아 저를 잡돌이를 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며느리는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사시나무처럼 벌벌 떨기 시작했어요. 아니, 당신이 어떻게... 아가씨 한국에 언제 오셨어요? 며느리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아들은 달려들어 며느리의 뺨을 2차례나 연달아 때려버렸습니다.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야? 네가 우리 엄마를 요양원에 갖다 버려? 이게 현대판 고려장이지 뭐야. 네가 뭔데 우리 엄마를 그런 데다가 갖다 버릴 수가 있어? 제 딸아이도 바톤 터치를 하듯 며느리에게 달려들어 머리채를 잡았습니다. 내 인연을 미국에서 절단을 내버렸어야 하는데 곱게 한국 보내줬더니 우리 엄마한테 또 이런 몹쓸 짓을 해? 이 나쁜 년. 니네 친정엄마 어딨어?
내가 니네 친정 엄마한테도 똑같이 갚아줄 거야. 아우, 살려주세요. 잘못했어요. 아가씨 잘못했어요. 여보. 며느리는 손이 닳도록 빌었지만 딸과 아들은 며느리를 용서해줄 생각이 하나도 없어 보였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요 전날 네가 외출했을 때 내가 이 집안을 몽땅 뒤져서 통장 찾아냈지. 혹시나 요양원 비용을 계좌이체했다면 내 그 내역이 남아있겠지 싶었다고. 마침 통장을 발견해서 은행에 달려가 통장 정리를 해보니까 역시나 이체 내역이 있더구나. 그 길로 내가 우리 아들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우리 딸도 한국으로 불러들였어. 네가 어찌나 악랄하고 독한지 나 혼자는 못 당할 것 같아서 말이다. 네, 제가 앞서 얘기했죠. 제가 참 순진무구하게 살았고 그래서 워낙 제 며느리도 믿었기에 멀리 타국까지 가서 그렇게 험한 꼴을 당하고도 또 한 번 이렇게 요양원에 버려지는 수모를 겪었지 않습니까? 다행히 똑부러지는 딸과 어머니라면 끔찍한 아들 덕분에 이렇게 며느리에게 벌을 줄 수 있었어요. 그거 아세요?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자식에게는 부모를 부양할 의무와 책임이 있어 그걸 다하지 않는 것도 죄가 된다고요. 딸아이는 그 자리에서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거기 경찰서죠? 신고하려고요. 여기 늙으신 어머님을 학대한 증거가 있어요. 그리고 어머님의 의지와 상관없이 다른 곳에 갖다 버리려고 했던 시도도 있었고요. 어서 와주셔야겠어요. 아가씨, 제발 경찰에 신고만은 하지 말아주세요. 제가 다 잘못했어요. 혹시나 애들이 알기라도 하면, 저희 부모님이 알기라도 하면, 저 정말 얼굴 들고 못 살아요. 정말 잘못했어요. 네, 제가 또 얘기했죠. 제 아들, 어머니라면 끔찍한 제 아들은 똑같이 되갚아줘야 직성이 풀릴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신 장모님 어디에 계신 줄 알아? 우리 엄마요? 우리 엄마 집에, 어머, 당신 혹시, 내가 장모님한테 가서 이렇게 꼬셨지. 장모님 저랑 같이 꽃 구경이나 한번 가시죠. 좀 멀리 가야 하니까 눈 좀 붙이고 계세요. 그렇게 장모님 차에 태우고 어디 시골 요양원에 데려다 드리고 주랭랑 쳐버렸어. 당신 말대로 요양원이 요새 그렇게 지내기 좋다며? 장모님도 이 좋은 호강을 안 시켜드릴 순 없지. 내가 아주 좋은 곳으로 모셔다 드렸어. 참 웃긴 게 뭔지 아세요? 남의 부모는 그렇게 철두철미하게 준비해서 갖다 버려놓고서는 제 부모를 갖다 버렸다고 그렇게 가슴을 치며 우는 겁니다. 당신이 뭔데 우리 엄마를 갖다 버려? 네가 사람이야? 어떻게 짐승도 아니고 사람이 부모를 갖다 버려? 어디야? 그 요양원 어디냐고? 너 진짜 웃긴다. 짐승? 이게 다 네가 먼저 저지른 일인데 네 입에서 짐승이라는 말이 나와? 장모님 어디에 모셨냐고? 거기가 전라도였나? 경상도였나? 아닌 그냥 미국으로 보내 남의 집 식모살이를 시켜버릴 걸 그랬나? 내가 알려줄 줄 알고 너도 똑같이 나처럼 한 달하고도 보름을 더 네 엄마 찾아서 애타게 헤매봐. 그래야 네가 얼마나 엄청난 짓을 저질렀는지 몸소 깨달을 테니까. 말은 그렇게 했지만 사실 어떻게 장모를 요양원에 내다 버리겠습니까? 며느리가 진짜 대단하게 악질적인 거죠. 아들은 이 일들을 계획하며 몰래 장모를 어디 동남아 같은데 패키지 여행을 보내두었다고 했어요. 그리고 마치 어디 요양원에 보낸 것처럼 얘기하며 혼쭐을 내준 거죠. 며느리는 그렇게 일주일을 꼬박 자기 엄마를 찾아 요양원을 샅샅이 뒤졌다고 해요. 아주 요양원 박사가 됐을 거예요. 저를 그런 데다가 데려다 두려고 아주 열심히 연구를 한 것이 한 번, 이렇게 제 부모를 찾느라 이잡듯이 뒤지느라 두 번, 그렇게 전국에 안 가본 요양원이 없을걸요. 그러다가 다시 한국에 돌아온 사돈이 공항에서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자 엉엉 울면서 맨발로 달려가 상봉을 했다지 뭐예요. 엄마, 나한테 말도 안 하고 거기를 어디라고 갔다 와. 어머, 얘가 왜 이래? 이 꼴은 또 뭐고? 나 우리 사위 덕에 뻑적지근하게 여행하고 온 거야. 우리 사위는 같이 안 왔니? 내 고맙다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엄마, 내가 사실 엄청난 일을 저질렀어. 나 어떡하지?
나 어떻게 이를 죄를 다 갚지? 그 자리에 앉아 며느리는 펑펑 오열을 했다고 해요. 만감이 교차했겠죠. 엄마를 찾았다는 안도감과 자기가 엄청난 잘못을 저질렀다는 깨달음, 그리고 죄책감. 그럼에도 장모님을 차마 버리지는 못하고 여행을 보내드린 남편에 대한 미안함까지. 그렇게 며느리는 엄청난 일을 저지른 대가로 재산도 한 푼 받지 못하고 아들에게 이혼을 당하게 됐습니다. 아들이 어찌나 험악하게 으름장을 놓았던지 그렇게 끔찍하게 여기던 제 자식 근처에도 앞으로 얼씬도 못하게 됐어요. 여보, 내가 다 잘못했어요. 제발 벌은 제가 다 달게 받을게요. 제발 아이들만 만나게 해주세요. 왜? 우리 애들한테도 커서 부모 버리라고 가르치게? 당신 같은 여자는 부모로서의 자격 없어. 우리 애들이 자기처럼 클까봐 겁난다. 절대 못 보여줘. 제발 애들한테는 비밀로 해주세요. 제가 그런 엄청난 짓을 저질렀다는 걸 알면. 그러니까 애들 곁에는 얼씬도 하지 말란 말이야. 그랬더니 어딘가 정신이 이상해진 모양인지 헛소리를 하면서 동네를 돌아다닌다는 소식을 듣기도 했습니다. 부모가 눈앞에 멀쩡히 있는데 엄마가 없어졌다면 그렇게 동네를 뒤지고 다닌대요. 상태가 점점 심해져서 그쪽 부모가 며느리를 어디 정신병동에 입원시켰다는 얘기를 듣기도 했습니다. 듣자 하니 정신병동이라는 곳도 제가 있던 요양원과 다를 바 없는 곳이잖아요. 아침 저녁으로 깨끗이 씻기고 입히고는 하지만 어딘가 영혼이 없는 사람들이 모여서 지내는, 간호사에게 잘못 보이면 흠씬 두들겨 맞기도 하는 그런 곳이요. 본인이 저지른 죄로 본인도 똑같은 시설에서 지내게 됐으니 인과응보라는 말이 어느 정도 맞는 것 같기도 합니다. 전 어떻게 지내고 있냐고요? 저는 서울 시내의 한 고급 요양원에서 살고 있습니다. 듣는 분들께서는 그놈의 요양원 지겹지도 않느냐고 물으시겠죠. 그러나 제가 지금 지내는 곳은 달라요. 한 달에 비용만 700만 원이 넘게 들고 여기 들어오려면 보증금을 10억이 넘게 내야 했으니까요. 시설도 무척 고급스럽고 사실 요양원이라기보다는 서울의 좋은 아파트 한 채에 사는 거나 다름없어요. 사실 제가 허리가 무척 안 좋아지지 않았습니까? 이곳은 곳곳에 제가 붙잡고 다닐 수 있는 안전바 같은 것이 잘 설치가 되어 있어서 거동하기 참 좋아요. 게다가 엘리베이터만 타고 내려가면요, 요양원에 사는 사람들만 이용할 수 있는 병원이 있는데 거기 선생님이 우리나라에서는 허리에 관해서는 1인자라나요? 여사님 허리가 많이 좋아지셨네요. 그래도 갑자기 무리하거나 하시면 또다시 안 좋아지실 수 있으니까 조심하시고요. 이제 복대도 가급적 없이 활동하셔도 큰 무리 없으시겠네요. 복대란 게 하고 있으면 허리가 편하게 느껴지긴 해도 계속 하고 있으면 그것에 의지를 하게 돼서 허리가 되려 약해질 수 있거든요. 허리 힘을 차츰 더 기를 수 있도록 여기 내려오셔서 물리치료랑 마사지도 꾸준히 받으시고요. 그렇게 지척에서 치료도 받고 마사지도 받고 재활 운동하니까 제 허리는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있는 요양원은 흔히 말하는 고급 실버타운으로 그저 저같이 나이 든 사람이 편하게 누릴 수 있는 편의시설이 다른 아파트보다 많은 곳이라고 할까요? 어떻게 이런 고급스러운 곳에 살게 됐냐고요? 사실 며느리가 무슨 성견지명이 있었던지 저와 남편이 결혼할 때 건네준 축의금이며 들어오는 큰 돈들을 모아 아름아름 투자를 해둔 아파트며 건물이 시세가 많이 올라 이번에 이혼하고 재산을 처분할 때 보니까 아주 알짜배기들이 많더라고요. 그뿐인가요? 애들 앞으로 넣어둔 주식도 수익이 좋아서 그건 아직 팔진 않았지만 나중에 정말 더 큰 재산을 이룰 수 있다고 했습니다. 며느리 소원대로 저를 요양원에 모시는데 그 돈이 쓰이게 됐네요. 저는 이곳에서 새로운 재능을 발견했어요. 여기서는 저희에게 취미도 가르쳐 주는데 도자기로 그릇을 빚는 수업도 있더라고요. 거기에 참석했는데 거기 선생님이 말씀하시기를 저처럼 타고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어머, 어르신 정말 눈썰미도 좋으시고 감각이 있으세요. 이 그릇 모양하며 저번에 색 입히신 것도 보니까 아주 고급스러운 게 취향이 고급스러운 분들이 너무나도 좋아하실 것 같아요. 이런 일 해보신 적 있으세요?
아유, 제가 워낙 그릇을 좋아해서 젊었을 때도 큰돈 생기면 남들은 백이며 화장품이며 본인 치장하느라 바빴는데, 아유, 난 평소에는 군침만 흘리던 그릇 세트를 사서 모았죠. 어머, 그러셨구나. 그게 다 연륜이죠, 어르신. 이건 젊은 사람들도 절대 흉내 못 낼 솜씨예요. 저랑 본격적으로 한번 개발시켜 봐요. 그렇게 저는 그릇 공방을 새롭게 다니며 제2의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열심히 솜씨를 개발해서 우리 아들 세장가 갈 때 꼭 좋은 세트를 32피스로다가 맞춰서 선물로 줘보려고요. 지금까지 제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